오늘은 이제 외계인 얘기를 한번 좀 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독실님은 외계인이 있다고 보세요?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없을 것 같습니다. 느낌상 없을 것 같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우리 지웅배님은? 천문학자로서 솔직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물리학자. 외계 생명체는 있는데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적 존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계 생명체는 있다? 그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이유는 있습니까? 생명이 만들어지는 조건은 굉장히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고 얼마나 행성이 많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 지적 생명체는 모르겠다는 건 이제 없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있죠. 그게 우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률이 0은 아닌데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쩌면 우리가 처음 아냐?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사실 외계 생명체 혹은 외계인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천문학자가 줄 수 있는 좋은 답변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직 발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변명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과학의 매력 중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과학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두 가지 관점을 짧게 소개를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따질 때 공간적인 관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시대적인 관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공간적인 관점은 전 은하를 연구하니까 은하 차원에서 따져볼게요. 자, 우주에는 보통 은하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은하 같은 납작한 나선 은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들이 동그랗게 모여있는 타원 은하가 있어요. 둘 중에 생명체가 탄생한다면 어디가 더 유리할까요? 유리한 게 따로 있어요? 물론 모르지만 양이 같아요. 그 물질의 양. 아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별의 개수는 타원 은하가 더 많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태어난 어린 곳은 이제 나선 은하다라고 보는 거죠. 구상정단이 많겠죠. 시간이 기니까. 네, 되게 좋은 접근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타원 은하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일단 별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별들끼리의 거리가 좁아요. 밀도가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떤 행성과 별에서 탄생한 생명 물질이 전파되어서 더 다양한 별로 퍼져가는 확률도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 오히려 우린 나선 은하에 살고 있지만 나선 은하가 되게 불리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한창 어린 별들이 탄생하고 별이 터지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위험한 환경이에요. 불안정한, 어디선가 네. 또 초신성이 터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일부 천문학자들의 재밌는 표현을 빌리자면 나선 은하에서 태어난 우리 인류는 사실은 40억 년 일찍 태어났다. 더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은하가 잠잠해졌어야 태어날 만했을 텐데 예. 우린 너무 일찍 태어나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대적인 관점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생명체나 문명이 우주 어디선가 나타나기에 딱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빅뱅 직후부터 우주가 나이를 먹으면서 별이 터지고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서 원래 없었던 철, 탄소 이런 무겁고 복잡한 원소가 야금야금 늘어났어요. 근데 생명이 탄생하려면 탄소, 질소, 산소 이런 다양한 원소가 필요할 거고 문명까지 발전한다고 하면 철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금속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근데 이런 다양한 무거운 원소가 지금 정도의 함량으로 채워졌으니까 우주 어디선가 생명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훨씬 1억 년 앞서서 10억 년 앞서서 우주가 훨씬 척박했을 때 뭔가를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쯤이 생명이 탄생하기에 적합한 시기인 게 아닐까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건 물론 답은 없습니다. 근데 지적 생명체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생명들이 막 있고 존재하고 진화를 나름 하더라도 이것이 지적 존재가 되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썸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의 생명의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이 탄생한 게 아주 극히 최근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생명은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을 갖고 있는 지적 생명체가 있는 시간이 어느 행성을 우연히 방문했는데 딱 그때가 요쯤이다. 그게 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방문했는데 500만 년 전에 지구를 방문한다면 교수님께서 과학자라면 여긴 지적 생명체는 없네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어느 정도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침팬지 정도면 지적. 글쎄요. 지적 존재라는 게 뭔가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자의식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네, 되고. 내가 어떤 의식이 있는 존재라는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존재. 자의식이 있는 존재는 사실 지구에서도 많지는 않거든요. 나와 세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적어도 어제와 오늘 정도는 또 구분할 수 있어야죠. 네.
그 사실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우주에서 얘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라는 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생겼는데 지적 생명체를 찾아보기 힘들 이유를 약간의 비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생겼잖아요. 인류가 100만 년 후에 있을 것 같으세요? 100만 년 후에 자의식이라는 것은 생기고 나면 한 몇만 년 후에 서로 핵전쟁을 벌이든 아이, 뭘 하든 해서 서로 그러지 않길 바랍시다, 하게 우리. 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탁 태어났다가도 순식간에 싹 하고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지 않겠나. 이런 자아가 팍 하고 튀어나온 건 정말 극히 일부라고 하셨는데 오래 못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하는 실수들을 반복하는 걸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식물들이 꽃피고 있는 광합성화는 그런 곳은 갈 수 있겠지만 자의식 있는 애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걸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저도 교수님 잠깐 흉내 좀 내겠습니다. 반론. 반론. 네. 되게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까지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런 관점의 해석들을 많이 해왔어요. 칼 세이건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까운 미래 외계 문명을 많이 발견하든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든 둘 다 소름 돋는 결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발견하면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소름 돋는 결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도 안 보인다면 우리 역시 다른 존재들처럼 일찍 자멸하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결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반론의 반론. 네. 세 번째 가능성 우리가 처음이다. 아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지금이 생명 탄생의 적기니까 이제 우리가 선발 주자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근데 칼 세이건의 전통적인 접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론이 가능하냐면 수명이 짧다는 건 현대 문명을 구축한 지금 인류만의 역사가 짧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식물의 역사 혹은 공룡의 역사 이런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던 다른 생명종들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수십억 년이거든요. 수명이 길면 충분히 여유롭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면 인공적인 문명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생명체들은 우리가 진작에 발견을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수명만이 중요한 요소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도 사실은 일부 나오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지적 생명체는 자별할 애들이니까 네네. 찾기 힘들다는 거고 식물들은 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근데 이제 그게 의문인 거죠. 식물들은 수십억 년간 살고 있을 거라면 흔하게 발견했었어야 하는데 왜 안 보이냐. 그러니까 식물들은 여기 식물조차- 못 오잖아요. 우리가 가기도 그러네. 어려워. 그러네. 근데 이제 생명 활동의 징후로라도 포착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 존재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뭐 대기의 조성이라든가 네, 광합성의 흔적이라던가 네, 그쵸. 이런 거는 진작에 포착이 됐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인공 문명은 차치하고라도 식물조차 안 보이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별들 가운데 그 별에 식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을 정도 가까운 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아직 방법론을 고민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우리가 가정하기로 지구처럼 광합성을 하고 있는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성분 같은 거를 간접적으로 포착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있어야 하는 거죠. 이론상. 그러면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 오umu아umu아 이렇게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위성이나 아니면 저게 어떻게 저 주기를 갖고 반짝반짝거리지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천문학자의 정해진 답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별은 저 멀리서도 보이긴 보여요? 아니면 태양 정도로 빛을 내야 멀리서 아, 보면 보기 보여요? 쉽지 않을걸요. 행성이 있는지조차도 지구는 아마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태양 같은 데선 사실 생명체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맨날 불타고 있으면. 그러면 태양 정도는 어쨌든 뭐 멀리서도 좀 관측이 가능하겠지만 우리도 실제로 생명체가 살고 있을 법한 별들은 관측하기가 어렵겠네요. 지금 그래서 행성과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을 어떻게 찾는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서 이렇게 관찰하는 게 아니고 행성이 앞에 지나가면 변하는 막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만약에 정프로님께서 바다에 멀리 떠나 있어요. 근데 등대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 불빛 주변에 날파리 하나가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정프로님은 굉장히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어서 아주 미세한 밝기 변화를 감지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밝기 변화. 네. 말 조심하세요. 아, 제가 발음을 혹시 밝기 변화라니요? 밝기 죄송합니다. 변화. 밝기 변화. 그래서 밝기가 살짝 어두워지는 걸 통해서 뭔가가 규칙적으로 등대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어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만약에 날파리가 일정한 주기로 빙글빙글 돈다면 어두워지는 패턴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별을 봤을 때 별빛이 계속 가만히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두워진다, 일정한 주기로. 그러면 그 주변에 뭔가 돌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외계행성을 지금까지 계속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별이 돌 때 이 별의 주변에 이렇게 수평으로
돌고 우리가 그 수평되는 지점쯤에서 봐야 보일 텐데 만약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걔는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게 있으면은 행성이라는 건 아는 거죠. 네, 너무 정확한 포인트예요. 오 예리하시네요. 네, 진짜. 우와.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한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방법론 자체는 딱 운 좋게 여기를 보면 이렇게 궤도가 누워 있어야 되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딱 예쁜 방향으로만 있는 애들한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행성을 찾아내면 그것보다는 우주에는 행성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네, 정확히 맞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딱 별의 원반 맞아요. 크기랑 그 앞이 기울어진 들어요. 각도 생각하면 정말 희박한 확률이에요. 만약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있고 가는데 한 20년쯤 걸려요. 우리 교수님 가실 겁니까? 네. 네? 무조건 가야죠. 진짜요? 네, 갑니다. 못 올 수 있는데도? 네. 누구 데리고 가요? 왜 가족분들이랑 사이 안 좋으세요? 왜 아 근데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요? 사랑하는 아니 잘 살겠죠. 뭐 저 있는다고 뭐. 아니 너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아, 그 궁금함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군요. 가요? 저도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아니 앞으로 저기 우리 같이 가요. 인터스텔라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보면 머피가 아빠 가지 말라고 우는 거 보면서 그리고 아빠가 그 4차원의 세상 안에 들어 블랙홀 안에서 그거 보면서 자기도 울고 그때 가지 말았어야겠다고 그럼에도 가십니까? 네. 전 갑니다. 안 가죠? 아,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권위를 믿는다고 천문학자가 있다면 있는 거지 뭐 하는 것처럼 아니 사실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진짜 갈 수 있어. 내일 갈래? 그러면은 좀 생각. 예전에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으로 나왔던 퍼스트맨 그 아폴로 11호 이야기잖아요. 마지막에 가면 딱 달에 처음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거든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딱 나갔을 때 얼마나 황홀했을까. 맞아. 그 감정이 너무 밀려와서 부럽기도 하고 너무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 그때 눈물이 났거든요. 그 감정을 저도 느껴볼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 아 그럼 꼭 생명체 아니라도 화성이라도 제일 먼저 갈 수 있으면 갈 거예요? 저는 당연히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거기도 맷 데이먼처럼 혼자 남아야 해요. 이게 좀 되게 트리키한 질문인 게 떠날 때부터 못 돌아올 게 예정돼 있다고 하면 솔직히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맷 데이먼은 사실 못 돌아올 건 모르고 간 거잖아요. 갔는데 못 돌아온다면 뭐 거기서 슬플지언정 가긴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퍼스트맨은 교수님도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근데 어떤 감정인지 알아요. 우셨잖아요. 보통 많은 이제 아빠들은 그 뒤에 이게 던질 때 아 그거 저 아직 안 봤습니다. 그만하세요. 라이언 고슬링 죽어요. 호기심에 대한 이 강력한 이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를 점점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만약에 지적 생명체들도 있고 그들의 행성을 우리가 만약에 방문하거나 혹은 그들이 온다면 그리고 그 두 행성의 이 조건이 대충 비슷해서 살기도 적합할 수도 있다면 공생도 가능할까요? 공생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에게 이사해갖고 같이 좀 삽시다. 좀 생긴 건 많이 다르지만. 네,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환경만 맞다면 가능은 하겠죠. 다만 이제 문화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제 과학 바깥의 문제니까. 언어가 가능할까? 언어의 방식도 매우 다르겠죠, 그죠? 이거 엄청나게 흥미로운 사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정보의 상호 교환 같은 거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물리적인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곳을 가거나 그쪽에서 우리를 방문하거나 하는 거는 사실 양쪽 모두에게 엄청나게 큰 위험일 가능성이 커요. 그걸 우리가 악의를 갖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뭐 완전히 다른 생물 생체 시스템이고. 네, 완전히 다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쪽도 예측할 수 없고 우리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근데 저는 외계 생명체의 외형이 어떨지 우리가 재미삼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단순히 재미의 문제가 아니라 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과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만났을 때 그들이 착한 애들인지 나쁜 애들인지를 판단할 때 근거는 일단 외모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말도 안 통하니까. 근데 외형은 프레데터 같은데 심성이 너무 착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지구 안에서는 여러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겉모습만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는 훈련을 해왔어요. 윤리적인 성숙도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구 바깥으로 과연 확장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재밌는 포인트네. 네, 그러니까 지구에서 우리
우리가 잘 성숙했다고 생각한 윤리 의식이 지구 바깥으로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본능이니까요. 왜냐하면 타자화 시키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떤 하나의 개체를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생명이라는 게 어떤 형태일까 생명의 정의마다 다르겠지만 광의로 보자면 오버마인드 같은 형태 혹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벌, 개미 이런 형태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우리랑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올 수도 있겠다는 것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드레이크 방정식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 드레이크 방정식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대전이 한창 끝나고 전쟁 때 쓰던 안테나가 남아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안 쓰는 안테나를 천문학자들이 쓰게 되었어요.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전파로 우주를 찍는 전파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시작됩니다. 이때 1세대 전파 천문학자라 할 수 있는 천문학자 중에 한 사람이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드레이크가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되냐면 드디어 전파를 가지고 우주를 찍게 되었다. 근데 만약에 우주 어딘가 인류처럼 기술 문명을 갖고 살아가는 외계인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전파를 통신 수단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은 전파로 우주를 본 적이 없으니까 못 찾았는데 전파로 우주를 훑어본다면 외계 문명에서 나오는 전파를 포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연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나라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누가 봐도 허무맹랑한 사업이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연구인지 타당성 검증을 먼저 합니다. 이 연구를 하면 앞으로 100년 안에 외계 문명 찾게 될지 10년 안에 찾게 될지 그 타당성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식이 드레이크 방정식이에요? 맞습니다. 타당성을 검증하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우리가 신호를 포착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외계 문명의 수가 몇 개쯤 있을까 이거를 과학적으로 추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드레이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1번 일단 태양 같은 별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계 안에 매년 몇 개 정도의 별이 탄생하는지 별들의 출석률을 계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은하 안에선 해마다 태양 하나 정도 별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도? 네, 지금도 태어나고 있어요. 1년에 하나씩? 네, 맞습니다. 약간 천문학적으로 표현하면 1 태양 질량 per year예요. 출석률은. 그것도 신기하다. 하필이면 다 그렇게 돼 네, 있네요. 그냥 꽤 깔끔하게 이 정도 네. 숫자가 됩니다. 근데 별만 있다고 해서 생명체 못 살죠. 주변에 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별들 중에 몇 퍼센트가 행성을 거느리고 있을까? 행성을 거느릴 확률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또 행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 있는 거 아니죠. 그 중에 지구와 같은 좋은 조건을 가질 행성들의 평균 개수도 따져야 합니다. 조건만 맞춰지면 생명체 무조건 탄생할까요? 아니죠. 장담할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생명이 출현할 확률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출현한 애들이 기껏해야 바퀴벌레 레벨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전파 보내봤자 답장 못 기다리겠죠. 그렇게 출현한 애들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화한 애들이 이제 막 돌도끼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파 기다려봤자 아무것도 안 날아올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진보를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확률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술 문명이 된 외계 문명이 얼마나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을까? 문명의 평균 수명까지 고민하는 거예요. 이 모든 파라미터를 다 곱하면 우리 은하계 안에서 신호를 받을 만한 잠재적인 외계 문명 수를 헤아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은하에 저 별이 몇 개나 돼요? 1조개쯤 됩니다. 1조개인데요? 네. 꽤 많죠. 왜 이렇게 많아? 근데 확률이 다 확실하진 않은 거고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처음으로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고 이런 전파를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한 300년 전까지 정말 애타게 지구로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스크린에 얼굴 띄워놓을 정도로 전파가 왔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 그걸 놓친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눈부신 문명을 발달했다 뭐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절망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뭐 1000년 안에 우리의 이런 전파를 유지할 수 있는 문명이 끝난다고 한다면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에 하필이면 그때 딱 그게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확률은 아니고 우리가 왜 컨택하지 못하는가, 이 확률이 얼마나 낮은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51구역을 가서 사실 그때 외계인의 사체를 보여주고 이런 해금된 정보를 봤습니다. 진짜래.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도 시켜 소개도 시켜줬어요. 얘라고. 그리고 얘가 우리한테 준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이 이것도 저것도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꿈이 아니야. 뭐 여러 가지 보니까 꿈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나가서 비밀라 했어요. 놀라운 거잖아요. 인류의 놀라운 발견이잖아요. 이걸 터뜨릴 것인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 후폭풍을 내가 맞을 자신도 없고 진실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학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외계인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실제로 그 대화가 어떤 기술을 통해서든 둘이 대화 가능해. 뭐 물어볼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여자친구 있냐 이런 거 물어볼 건 아니죠? 그런 것도 물어봐야겠죠? 저는 옛날에 장난삼아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외계인 만나면 어떤 걸 물어보면 의미가 있을까? 옛날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계인들도 과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배우는 천문학 교과서, 과학 교과서를 한번 보고 싶다. 만약에 언어를 해석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뭐 우주의 탄생과 어떤 생명 진화 이런 이론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 꽤 일치하는지 아니면 많이 상이한지 이거를 보면 꽤 의미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같다면 약간 안심이 되겠죠. 만약에 다르다면 또 그거가 혼란이 될 거고. 저는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오히려 정말 궁금한 건 기술 같은 거는 저절로 제휴가 되고 여러 가지 할 거잖아요. 왜 왔는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이 힘든 상황을 거쳐서 왔어? 목적이 있을 건데 침공하려는 건지 잡으러 침공하려는 왔지. 건지 그런 건지 그런 건지 생체 실험하려는 건지 그리고 거기는 어떤 세상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리적인 세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윤리는 어떤 걸까? 양육강식일까? 아니면 뭐 약자를 보호할까? 저는 만나서 너네는 새로운 생명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인류와 비슷한 방식인지 양성인지 아니면 삼성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요. 이분법일 수도 있고요. 네, 혼자 동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아니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만나서 물어볼 수 있다면 거기서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물어보고 싶어요. 좋다. 그분이 물어봤어요. 지구에서는 뭐가 제일 가치 있는 일이냐? 안타깝게도 여기는 지옥입니다. 이곳은 오로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소연하겠죠. 사실 근데 과학 교과서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구의 과학자들과 외계인 과학자들이 잘했다면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어떤 게 좀 궁금했냐면 문화. 왜냐하면 같은 지구 안에서도 시기마다 지역마다 문화가 이렇게 다양한데 다른 행성이라면 문화가 얼마나 다채로울까? 외계인들의 영화는 어떨까? 외계인들의 음악은 어떨까? 이런 게 또 최근엔 궁금해지더라고요. 이건 전혀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 제가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높은 확률로 누군가 온다면 그건 외계인,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낸 로봇 탐사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러겠다. 그들도 자기들이 먼저 타고 오기 전에 로봇 탐사를 당연히 먼저 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인간적인 관점일지는 모르겠지만 화성 입장에서도 지구에서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다 로봇이었듯이 지구에게도 누군가 찾아온다면 일단 그러네. 살아있는 애들이 빨개 벗고 오는 게 아니라 외계인들이 만든 로봇 탐사선이 먼저 오는 게 순서가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 수많은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물론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된 적도 아직은 없습니다만 있을 거라고 가정은 하고 우리가 아직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주에 우리 인류의 문명 정도의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보다 더 고도로 발전된 문명일수록 더 넓은 범위의 우주에다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러면 더 먼 거리에서도 그 전파가 보일 정도로 강한 시그널을 내보내고 있다던가 급격하게 에너지를 막 소모하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뿜고 있다던가 엄청 발달을 했다면 네, 어쨌든 그 문명이어도 연력학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뭐 자원을 써가지고 연료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출되는 흔적이 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 우리가 발견을 못했다는 건 한편으론 그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내뿜는 존재가 우주에는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에너지를 내뿜는 물체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발견되지 않았으니 대충 인간과 비슷 혹은 뭐 인간은 아니더라도 생물체가 살 것만 같은 환경의 별들은 대충 뭐 몇 개 정도로 뭐 계산 정도는 합니까 혹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수가 한 5,000개쯤 되고요. 5,000개 중에서 지구와 유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후보들이 한 100개 정도 있습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우리 은하 안에서요? 네. 우리 은하 안에서 네, 당연히 네. 외부 은하에도 외계 행성이 있을 텐데 그거는 아직 발견할 수가 없는 거고요. 우리 은하 안에서 그것도 되게 비좁은 수천 광년 이내 범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수천 광년 이내에서 네. 우리 은하가 끝까지 가면 한 20만 광년 정도 되지 아, 않습니까? 네, 지름 한 10만 광년쯤 됩니다. 네, 요즘 제가 그냥 툭 누르면 다 나오네요. 네, 과학에 어떤 장벽이 없어요. 그 몇천 광년 안에 5천 개만 있다는 건 얘기는 또 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발견된 거니까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겠죠. 그죠? 네, 맞아요.
근데 비율로 봐도 한 50분의 1 정도는 지구형 행성이란 얘기네요. 아, 네. 그 하나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외계 행성 찾는 분야에서 우리나라 천문학자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한국인스럽게 만든 망원경이 있는데 그 남반구에 가면 호주, 칠레, 그다음에 남아공 이렇게 세 나라가 있어요. 호주, 칠레, 남아공. 120도 간격으로 대륙이 떨어져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세 포인트에 천문대를 똑같은 걸 지어놨어요. 오. 로테이션으로 아 계속 관찰하는 거. 계속 관측합니다. 3교대. 3교대. 오. 한국인스러운 갈아 넣는 스타일? 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관측을 하면서 외계 행성을 찾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재밌다. 아 근데 그쪽에서 찾으면 지구 아래쪽만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건 맞아요. 아 그건 좀 마음이 아픈데. 왜냐면 위쪽에도 분명히 많을 텐데. 북반구에는 없어요? 아, 북반구에는 이제 선진국들이 북반구를 많이 선점을 해놔가지고 아, 하와이 이미 있어요? 네, 천문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근데 이렇게 3교대로 돌리는 데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쪽에 설치를 해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0도 간격으로? 네네. 그래요? 아니 그 왜 생명체가 살 것 같은 뭐 영역대를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게 뭐 무슨 뜻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영국의 한 동화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국의 동화 중에 골디락스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주인공인데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가 곰 3마리가 살고 있는 집에 우연히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곰 3마리가 이제 외출을 한 거예요. 곰 3마리가? 네, 배가 고파가지고 이 불쌍한 골디락스가 곰 가족이 먹고 있던 스프를 몰래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테이블에 보니까 스프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고 하나는 너무 차갑게 식어서 먹지를 못했고 딱 미지근하게 식어있는 3번째 스프 그릇을 먹고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따와가지고 별 곁에 너무 가까워서 뜨겁지도 않고 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미지근한 온도를 갖고 있는 살만한 행성을 골디락스 행성,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 혹은 뭐 생명체가 살기 적절한 수준의 그 구역들? 네, 맞습니다. 그게 골디락스 존이에요? 네. 경제 쪽에서도 골디락스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좀 낮은데 물가는 별로 안 오르고 그러니까 투자하기 굉장히 좋고 뭐 성장률 잘 나고 요런 때는 이제 골디락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주에서도 이제 그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군요. 네. 우주가 먼저 같은데요? 네, 그죠? 제 생각엔 그 그럴 것 얘기가 같습니다. 이제 네. 경제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 되게 웃긴 게 경제학 분야에서 네. 퀀텀 점프란 말도 가끔 쓰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물리학자들이 싫어해요. 물리학이 원래 네. 원조예요? 그렇죠. 퀀텀이란 단어가 나온 게 물리학 쪽입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가 있을 때 이 전자가 점프하는 걸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기술하거든요. 그거에 빗대어서 경제적이나 여러 분야에서 뭔가가 급격히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걸 다 퀀텀 점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네. 퀀텀 점프. 물리학이 먼저입니다. 물리학이 확실히. 먼저입니다. 골디락스는 모르겠다. 어디가 먼저인지 그죠? 골디락스? 경제 진짜 다른 분야가 먼저일 수도 있겠다. 전 천문학으로 믿겠습니다. 천문학 같아요. 예.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별들이 대략 한 수천광 년 안쪽에서는 몇 개요? 그 수천광년 안에서도 손바닥만한 작은 면적의 하늘 안에서만 5,000개. 수천광 년 안에서도 요만큼 안에 네, 딱 손바닥 하나로 가릴 수 있는 좁은 면적의 하늘 안에서만 5,000개가 넘게 있는. 그거 안 되겠다, 그죠? 다 셀 수가 없네. 너무 뭐 많죠. 많죠. 네. 그럼 그 중에 없을 수는 없겠다, 그죠? 근데 이게 참 답하기가 어려운 게 생명체가 있을 법하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구도 수십억 년 동안 살아왔다가 이렇게 생명체가 번성한 시기는 또 되게 짧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문명으로서 인류가 살고 있는 시기는 지구 전체 역사에서 되게 짧은 시기인데 다른 행성에서도 비슷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들 역시 되게 짧은 시기에만 문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김문희 교수님 표현에 따르자면 n이 1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의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생명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와 거의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그 전체 역사 중에서 다른 행성으로 뭔가를 쏘아보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종이 출현한 시간은 정말 짧기 때문에 근데 궁금한 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가 10,000년 정도 이거를 계속해서 이 과학기술 성장 속도가 발전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이 어떤지도 궁금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사실은 저는 더 상상을 궁금하거든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엄청나게 더 발전된 외계 지적 생명체를 못 만나는 게 저는 없어서 있는지 SF 영화들 보면 성간 여행하거나 아니면 갤럭시를 뛰어넘을 때 항상 광속을 초월하는 뭔가를 상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물리적인 한계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이유 때문에 생명이 있는 행성은 널려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문명은 더 적고 우리보다 더 진보돼서 더 멀리 여행할 수 있는 행성계는 더 적다라고 하면
그래서 못 만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만약에 우리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딱 1000년만 빨랐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어떤 행성이 있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것 같긴 하잖아요. 조금만 우리보다 빨랐어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른 행성 얘기를 제가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다른 행성은 생명체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도 해보고 싶은 게 물론 아직은 발견한 건 없지만 발견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있을까를 넘어서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찾지가 없었거든요. 방법 자체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지금은 나름 체계적인 방법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외계에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고 친다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제임스 웹이 K218b라고 하는 외계 행성을 관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명했냐면 여기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행성이. 우리가 앞선 관측, 허블 같은 데이터를 보면 여기는 육지가 없고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런 행성을 뭐라고 하냐면 오션, 그다음에 행성 대기가 다 수소다라고 해서 하이드로젠이랑 오션을 합쳐가지고 하이션 플래닛이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제임스 웹으로 이 행성의 대기를 관측을 했어요. 근데 이때 이 논문에서 어떤 분석을 했냐면 메테인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관측을 했고 그 곁다리로 디메틸 설파이드라고 해서 줄여서 DMS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성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는 플랑크톤이 만드는 화학물입니다. 이게 바다 행성이니까 정말 생명체가 있다 하더라도 바다 생태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디메틸 설파이드 성분이 있나 없나를 한번 확인해보자 라고 이제 관측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메테인이랑 이산화탄소는 5시그마, 3시그마 이상으로 신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디메틸 설파이드는 2점 몇 시그마 정도예요. 이게 아직은 확실치가 않은데 문제가 이번에 관측한 파장의 범위에서는 디메틸 설파이드 말고도 다른 성분들이 같이 거기에 흔적을 남겨요. 지금은 온전하게 테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후속 관측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임스 웹이 약간 다른 파장으로 찍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그 성분만 흔적을 남기는 파장대예요. 내년에 이제 관측을 할 지금 플랜이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검증된다라고 하면 플랑크톤만 만드는 성분이라고 지구에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외계 행성에서 보여?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 내년이면 이제 답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랍진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많은 분들이 엄청 놀랄 일인데 혼자 그렇게 쿨한 척 하시는 거죠? 아니 너무 당연한 일이어가지고 당연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 있는 행성이 정말 너무너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걔네들이 어떠한 형태의 생명체일지가 궁금하지 있냐 없냐는 별로 저는 의심을 안 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가 그 증거를 제공하는 게 정말로 지구 생명 진화의 역사를 보면 지구상에서 뭐 하나 하는데 몇 억 년씩 걸려요. 자그마한 변화하는데도 몇백만씩 걸리거든요. 뭐 최초의 생물에서 진핵생물 출현하는데 막 20억 년씩 걸리는데 지구에서 생명이 생긴 거는 거의 바로예요. 지구가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바로 생명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 거는 유에서 유인데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던 그 행성에서 생명이 진화하는 거는 엄청나게 훨씬 고난이도의 일 같거든요. 근데 그게 더 빨리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데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초기 지구가 뭐 그렇게 특별한 행성이었을까? 초기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갖춘 행성이 너무나도 많다면 거기서 생명체가 출현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조건만 비결이 아니었을까? 맞다면? 네.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그렇죠. n = 1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n이 1에서 2가 가능하다는 거 아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n이 1에서 2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이 출현한 사례는 지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게 거의 확실하게 알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의 숫자가 100%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렇겠네요. 근데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게 사실 태양계 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화성도 보면 지금은 생명체가 없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옛날엔 있었을 거라고 지금은 좀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금성도 지금은 너무나 극단적인 온실 효과 때문에 생명체가 없지만 아마 금성도 과거엔 있었겠다라는 추측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금성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흔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처럼 생명 자체가 출현하는 게 되게 귀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건 되게 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출현하는 생태계가 일찍이 망하지 않고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느냐. 그쵸, 그쵸.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말하자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생명 진화를 인식하는 데서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가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우주에 떠다니는 면지들 중 하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에 대해서도 일어날 법하지 않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행성에서 일어났어. 정말 이거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과연 저긴 생명체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유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게 오히려 더 반과학적인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도 접근하는 입장에서도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고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나 있을 게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랑은 추진력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는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그 제임스 웹이 이번에 봐야 되는 그 물로만 돼 있는. 거기 거리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꽤 멀어요? 아니면 꽤 멀습니다. 멀어요? 네네. 그래도 뭐 그냥 기껏 100방 정도.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태양계 안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유로파랑 또 하나 태양계 안에? 네, 유로파랑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는 탐구 대상이 되고 나사에서도 지금 직접 탐사 계획도 세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유로파가 어디예요? 목성의 위성입니다. 목성의 위성. 네. 아, 유로파? 되게 흥미로운 게 목성 유로파도 그렇고 토성 엔셀라두스도 그렇고 표면은 얼음인데 내부에 되게 많은 액체 바다가 있거든요.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갈라진 틈 사이로 물도 나오고 있고 그 내부에 우리 지구의 해저같이 심해 열수구와 유사한 환경도 있다고 지금은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크기가 커요 혹시? 유로파는 달 정도 되고요. 달 정도? 네, 엔셀라두스는 달보다 좀 작습니다. 지구에서 어디에서 생명이 생겼을까? 그랬을 때 따뜻한 수프 가설이라고 해서요. 따뜻한 바닷가에서 거기서 유기물들이 많이 모이다가 거기서 생겼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화산 에너지와 그 물질들이 나오는 바다 속에 있는 구멍에서 생겼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떠한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는지 연구를 하고 그게 생명 진화를 일으켰을 거라고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심해 열수구가 있는 데라면 생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런 곳에는 이제 심해 열수구가 있으면 어쩌면 지구와 비슷한 생명이 이미 만들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일 기대하는 나사의 미래 탐사 계획 중에 하나가 그래서 유로파에 가서 착륙을 한 다음에 얼음 표면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해저 바다를 탐사하는 미션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진짜 바다에 들어가 보자. 정말 바닷속에 뭐가 있지 않을까를 직접 보자. 한대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걸 보면 정말 진화생물학자로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생명체가 외계에 또 다른 생명체가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 없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네. 발견을 언제 하느냐의 문제, 시간 문제네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별도 진화를 할 때 별이 진화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질량이 얼마고 처음에 초기 물질들 얼마고 하는 거에 따라서 뭐 블랙홀이 될지 뭐 초신성이 될지 이게 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게 특정한 어떤 조건이 맞추면 태양 같은 별이 만들어질 수 있고 태양 같은 별이 우주에 많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어떤 행성이 출현하면 그리고 그게 엄청 드물 것 같지 않고 거기서 비슷한 별이 많은 것처럼 비슷한 생명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알겠습니다. 제임스 웹이 뭔가를 이렇게 발견하거나 혹은 이제 목성위성 유로파에서 뭔가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 많은 인류가 어마어마하게 놀라겠네요, 그죠? 네, 전 큰 전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종교가 또 생길 수도 있겠죠. 저기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닌가. 올해 10월에 또 의미 있는 우주 탐사선 하나가 출발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냥 어디 가는 겁니까? 목성 곁을 돌고 있는 위성 중에 유로파라고 있는데요. 유로파. 이 유로파도 그 얼음 표면 아래에 바다처럼 되게 많은 물을 머금고 있는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로파에 착륙하는 건 아니고요. 유로파 곁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그 안에 물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또 유로파 표면 중에 어디가 얼음이 얇고 두꺼운지 이런 것들을 탐사하는 목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유로파 사이즈가 좀 커요? 달 정도 사이즈를 갖고 달 있어요. 정도예요? 네. 혹시 뭐 생명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냥 밖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만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럼 뭐 알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궁극적인 목표는 나중에는 유로파에 착륙을 해서 얼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해저 탐사까지를 하는 게 나중에 목적이기는 해요. 그거를 하려면 우리가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어디를 뚫어볼만 할지를 알아야 돼요. 막상 착륙했는데 거기가 너무 두꺼운 얼음이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디가 얇은 얼음일지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그리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날아가는 유로파 클리퍼라고 하는 이 탐사선은 올해 출발을 해서 2030년쯤에 목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유로파를 50번 정도 빙글빙글 돌면서 유로파 주변의 지도를 그리고 내부 물의 지도도 그리고 그다음에 얼음의 두께도 측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음을 뚫을 수 있는 레이더 관측을 해가지고 얼음 두께들을 측정을 하겠죠. 그걸 통해서 나중에 또 이어질
이루어질 유로파 착륙 미션에서 적합한 착륙지 같은 거를 선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착륙하자, 뚫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바닷속에 정말 외계 플랑크톤이 있는지 외계 미역이 있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겠죠. 와, 그거 너무 신기하다. 2030년에 도착한다고요? 네. 그럼 30년에 유로파 과학을 보도하고 35년에 5년에는 일식 개기일식 할 게 많네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30년에 도착하는 친구랑 나중에 뚫고 들어갈 친구랑 다른 친구인 거죠? 다른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먼저 탐사 제대로 하고 30년에 도착을 해서 얼음 지도를 그리고 그걸 보고 다음 착륙선을 만들어서 다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유로파에 유독 좀 더 돈도 많이 쓰고 이렇게 집중하는 게 역시 그 생명체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 유로파가 일단 중요한 이유가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체는 멀기는 하지만 유로파란 얼음 위성의 두꺼운 얼음 표면을 뚫고 그 바깥으로 액체 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 자체가 관측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 액체 바다가 있다는 건 확실해요. 그리고 그 물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 내부에서 뭔가 따뜻하게 얼음을 녹여주고 유지시켜주는 뭔가 또 일종의 지질학적인 작용이 제가 질문 하나. 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물이 많아서 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바다처럼 염분이 있는 그런 바다에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유로파의 경우에는 아직 우리가 물의 성분을 잘 몰라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토성 주변을 맴돌았던 카시니 탐사선을 통해서 여러 번 탐사를 꽤 했습니다. 그리고 엔셀라두스가 뿜어내는 물 속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를 꽤 디테일하게 분석들을 해왔어요. 반면에 유로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디테일한 분석을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내는 것도 이유가 있기도 해요. 유로파는 어쨌든 생명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우리 지구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슈퍼지구를 발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 슈퍼지구라는 건 뭡니까? 슈퍼지구 하면 딱 어떤 이미지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지구랑 비슷한데 크다. 맞습니다. 천문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지름이 지구보다 한 1.5배 그리고 질량은 지구의 한 10배 안팎으로 지구보다 살짝 더 큰 암석 행성을 슈퍼지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근데 지구보다 좀 더 커야 돼요? 우리가 발견하는 외계 행성들이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구보다 살짝 더 큰 암석 행성들이 주로 있고요. 지구보다 좀 더 크고 천왕성이나 해왕성보다는 살짝 작은 중형 가스 행성 이런 애들을 우리가 미니 넵튠, 미니 천왕성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슈퍼지구가 있고 미니 천왕성 이런 행성들이 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요즘 발견되는 행성들 중에서 말씀하신 그런 행성들은 슈퍼지구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나하나 발견되는 외계 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성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행성 물이 있대. 이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가 이제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흔해져서? 너무 흔해요. 외계 행성은 너무 흔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소금물도 있고 극지방에는 저 얼음도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우리가 흥분하겠군요. 그렇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관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냐면 외계행성을 정말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10년 전, 20년 전에는 외계행성 하나하나의 특징이 다 귀했죠.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이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냐면 현재 쌓여있는 수천, 수만 개의 외계행성들을 다 모아놓고 통계적으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외계행성들이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일련의 시퀀스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식의 새로운 그 천문학 분야가 열리고 있냐면 엑소플래네톨로지라고 부르거든요. 외계 행성학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계 행성만의 생태를 연구하는 일종의 새로운 천문학 분야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생물학에서도 유전체 연구, 지노믹스가 되면서 보편화되면서 많은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거를 비교 분석해서 비슷한 부분, 다른 부분에서 진화의 과정과 그 추적을 쭉 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비슷한 거네. 이걸 많은 걸 다 데이터를 놓고 비교 분석하면 이들이 생성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특징,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을지 모르게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야. 네. 전에는 생명 연구할 때 개체만을 보다가 이제 군집을 보고 서로 다른 종을 비교하고 그런 게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네요. 야, 그럼 이제 저 죽기 전에는 볼 수 있겠죠? 그런 슈퍼지구. 지금 30대니까 뭐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본다는 게 어떤 고맙습니다. 네? 슈퍼지구를 본다는 게. 뭔가 이렇게 지구랑 정말 비슷한 그래서 생명체가 확인된 확인된? 확인된 야. 저 죽기 전에 오래 사세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쉽지는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 뭘 먼저 합의가 돼야 되냐면 무엇을 근거로 생명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바이오 시그니처, 그 생명 신호의 지표를 먼저 우리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소의 농도가 높다고 해서 생명 신호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물의 함량이 높다고 해서 생명 신호가 맞다고 할 수 있는지 아직 별다른 기준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라늄의 농도가 높은 행성이 발견됐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뭐 인공적인 문명이 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생명 신호가 뭘 근거로 우리가 지표로 삼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계속 중구난방 시기여가지고 아직은 합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계 행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지면 거꾸로 멀리서 지구를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추론하면 우리가 어떤 걸 바이오 시그널로 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구를 외부에서 봤을 때 지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 다른 여러 행성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관측 재료가 모이면.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아까 자료를 모으면 왜 지구는 생명이 살기 때문에 지구 대기 조성의 변화나 이런 폭이 다른 행성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조성이 아니고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혹시 그러면 그 행성들을 쭉 봤을 때 대기의 성분은 다르더라도 어떤 그 조성 변화가 패턴을 갖고 변하면 그런 거를 일종의 바이오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무슨 계절성 변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접근도 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 해상도, 그러니까 분해능이 아직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더 좋은 관측이 진행이 된다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졌다가 갑자기 우라늄이 많이 발견돼. 그러면 산업화를 거쳐서 핵전쟁으로 이제 끝난 거지. 네. 재밌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꼭 한번 근데 알고는 싶네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네. 진짜 외계에 만약에 지적 생명체는 아니더라도 생명체라는 거 발견이 되는 순간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발견해 주세요. 그 일단 목성부터 가서 유로파 가서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유로파 클리퍼 같은 경우에 태양계 밖으로 날아가는 보이저 탐사선도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태양계 바깥을 누비다가 혹시 또 다른 외계인에게 발견될지도 모르니까 그들에게 지구의 메시지를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황금 레코드판에 지구의 다양한 음악과 메시지를 새겨가지고 보낸 골든 레코드가 있잖아요. 24K 네, 그것처럼 금으로 했어요, 진짜? 네, 금으로 이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것처럼 이번에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에도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인류의 어떤 열망을 담아서 유로파 버전의 골든 레코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네. 일단 모양은 삼각형 모양이에요. 레코드인데? 레코드라기보다 이제 동판인데요. 네네. 네, 목성이 워낙에 강한 방사선을 내뿜고 있어서 부식을 막기 위해서 탄탈럼이라고 하는 원자로 만든 금속판이고요. 부식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금속이라고 합니다. 앞면에는 유로파가 물의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 워터를 이야기하는 103개 국어의 음성, 파형이 각인이 되어 있어요. 파형? 네.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 물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파형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한때 나사에서 이 탐사 로봇에 마이크로칩에다가 이름을 넣어서 우주에 보내주는 메시지 인어 보틀이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자들 260만 명의 이름 정보가 담겨 있는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고요. 유로파를 주제로 시를 쓴 한 시인의 시가 뒷면에 같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요? 네. 무슨 언어로 썼어요, 시는? 그건 이제 영어로 써 영어? 있습니다. 인간의 염원을 담은 동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다 그 시 내용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준비를. 그 시를 낭송합니까? 번역을 좀 해왔는데 네. 우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신비를 찬양하며 유로파를 위한 시 에이다 리몬. 광막하고 새까만 밤하늘 아래 우리는 알고 있는 행성들을 가리키며 별들에게 우리의 소원을 걸어두지. 지구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우주를 보여주는 절대 틀리지 않는 책이 된다네.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늘 아래 미스터리가 남아있지. 고래의 노래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그의 부름을 노래하는 새. 우리는 끊임없는 경이로 찬 생명체, 아름다움에 대해서, 잎과 꽃에 대해서, 슬픔과 즐거움에 대해서, 해와 그림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존재라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건 어둠도 우주의 차가운 거리감도 아니라네. 바로 한 방울의 빗방울, 물 한 모금, 각각의 물줄기, 각각의 맥박, 각각의 핏줄. 오 두 번째 달이여, 우리도 우리를 부르는 광대한 바다로 만들어졌다네. 우리도 경이로움과 위대함, 평범한 사랑들,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그리고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욕망으로 만들어졌다네. 오, 어둠 멋있다. 속에서 부르짖는 욕망으로. 네. 이게 그 유로파를 위한 시라고 한 시인이 쓴 시라고 하더라고요. 요번 그 미션을 위해서 쓴 시네요,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시인이 쓴 거예요? 과학자가 쓴 시인이 쓴 거예요. 시인이에요. 네.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다. 저 같은 분이랑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다음을 과학을 보다 책에는 이제 정영진 MC의 시가 올라 들어가는 건가요? 한편 들어가는 건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쏜다고요, 다음에는? 어디로 쏠까요? 안드로메다로 우리의 지식은 안드로메다로 갔다네. 언제 정신 차릴 겐가, 자네. 네, 이런 시 하나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일리언이란 영화를 보면 에일리언이란 생명체가 인간의 몸 안에서 있다가 가슴을 뚫고 이렇게 뛰쳐나오잖아요. 이런 경우, 즉 다른 생명체가 또 다른 생명체 안에서 자라고 겉의 생명체를 파괴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긴 있죠. 흔히 알려진 기생성 말벌이라는 걔네가 아마 종류가 되게 많아요. 기생성 말벌이 아마 50만 종에서 100만 종까지 이렇게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인데 말벌이 아니라 기생성 말벌. 기생성 말벌. 그러니까 기생성 말벌. 네. 그래서 얘네가 대상으로 삼는 곤충도 달라요. 네. 예를 들어서 딱정벌레를 대상으로 삼는 이 말벌들은 애벌레에다가 알을 낳아서 이제 애벌레에서 새끼가 나오게 하고요. 그 유명한 거 는쟁이벌이라는 거. 는쟁이벌? 는쟁이벌 우리말로 또는 보성 말벌이라고도 하는데 걔네는 바퀴벌레를 다 성체 태어나는데 고맙다. 괜찮은데? 고맙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기생성 말벌을 네. 해충 방지에 이용하려 연구도 하긴 해요. 얘는 다 큰 바퀴를 가서 먼저 독침을 쏴서 좀 마비를 시켜서 좀비를 만든 다음에 산 상태에서 알을 낳고 자기가 미리 파놓은 땅굴로 얘를 걸어오게 해요. 자기가 걸어오게 해서 집어넣고 흙 덮어놓으면 얘는 살아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알이 자기 새끼는 신선한 고기를 먹으라고 해서 이제 뚫고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영화 설정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아, 그렇습니까? 다윈 선생님이 저거를 관찰하고 나서 힘이 존재한다면 이런 건 불가능할 텐데 이건 완전 고통이잖아요. 그 생명에는 최고의 그렇죠, 고통이잖아요. 최고의 자연 세계가 정말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거를 씁니다. 기생 말벌을 보고. 그런 내용이 종의기원에서 나오나요? 조개기원은 안 나오고요. 다른 데서 나옵니다. 예. 신이 만약에 생명체들을 다 만들었다면 각기 뭐 알아서 살 것들을 잘 마련했을 텐데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다른 생명체로 들어가서 그걸 파괴하고 네. 근데 그 다른 생명 안에 들어가서 살 때 기본적으로 산소라든지 뭐 이 호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다른 생명체 안에서는 그 호흡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 없나요? 그럼요. 우리 몸 안에도 다 산소 있고 아무 문제가 없죠. 곤충들은 사실은 허파 같은 걸로 걔는 생성이 기공으로 아니니까. 어차피 하는 거니까. 네, 어차피 산소 공급은 되고. 아, 그래요? 우리 몸 안에도 기생충 많이 있지 않을까요? 아, 기생충들? 아, 많이 있죠. 아. 근데 뚫고 나오진 않죠. 근데 그게 보니까 곤충 정도 수준에서는 있는데 포유류 그런 데서는 정말 안에서 살다가 그런 뚫고 경우는 나오는 없는 것 거 같아요. 포유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충류 포유류는 그건 좀 어려운가 보다. 개미 같은 경우에 포자가 개미를 감염시켜 가지고요. 곰팡이 포자. 곰팡이, 네, 곰팡이 감염시켜서 나뭇잎이 이렇게 있으면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그럼 나뭇잎 뒤에 가서 꽉 깨물고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곰팡이가. 그러면 얘가 결국엔 뇌가 터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어야지 습지가 있으니까 이게 더 퍼지기 쉬운 거예요. 올라가는 거보다 곰팡이가. 그래서 걔를 꽉 물게 한 다음에 행동을 조정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가 죽으면 어느 순간 퍽 터지고 뇌가 터진 상태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사례들은 좀 나온다는 게 포자가 나온다고요? 네, 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기생 말벌하고 비슷한 건데 곰팡이도 곰팡이의 그런 전략이죠. 네, 전략이죠. 참 별별 동물들 많이 있습니다. 여튼 뭐 이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뭘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침이 굉장히 많죠, 이 친구가. 침을 항상 흘려요. 이 정도 침 흘리려면 뭐 이렇게 많이 마셔야 될 것 같은데 타액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그만큼 소화 활동이 아주 활발하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건가요? 그냥 철저히 미생물학의 관점에서 보면 네. 저건 뭐 침일 수도 있지만 저 점액이 점균류라는 슬라임 몰드라는 미생물이 있는데 혹시 네. 저 괴생명체에 공생하는 그런 공생체 공생 미생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전혀 영화에는 그 얘기 안 나오지만 혹시 제 몸에서 공생하는 그 미생물이 얘한테는 보호가 되지만 상대방한테는 이제 네, 엄청난 네, 독이 네, 되는. 네. 그리고 에일리언 보면 왜 약간씩 모양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떤 애는 이렇게 입을 쭉 벌렸는데 그 안에서 다시 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죠. 근데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있어요? 네. 물고기가? 네, 있어요. 그리고 입은 벌렸는데 입 안에 하나 더 있는 거 있어요.
입이 하나 더 있어요? 턱이 하나 더 있어. 아니면은 아니 걔는 왜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왜 이렇게 신화했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진화는 이쪽에. 진화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 진화. 무는 것과 먹는 것의 역할 분담 아닐까요? 딱 물고, 꽉 물고, 예. 네. 딱 소화시키는 거 있어요. 잘라 들어가는 거. 일종의 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별도의 입이 있는 예, 경우들도 있다 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에일리언 만든 사람도 수많은 생명체들 좀 특이한 친구들 많이 아마 참고를 하고 그죠? 좀 따라 만들었을 거예요. 가끔 그 킹크랩 같은 거 보면 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다시 뭐가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요. 얘를 보고 혹시 만들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여튼 이 에일리언이라는 이 생명체, 그러니까 생명체가 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버티고 거의 뭐 우주 공간에 잠깐 나가도 영화 혹시 보셨죠? 우리 저 우주먼지님. 네, 맞습니다. 우주먼지님 같은 경우는 이런 에일리언 같은 영화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죠, 필수. 뭐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아니 우주 배경이면 화성 침공이나 이런 건 무조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누가 시키진 않더라도 관심이 가는 건 봐야죠. 사실입니다. 네,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에일리언 같은 거 볼 때 그런 막 우주의 별별 환경에서 살아남는 이 친구는 좀 너무 과장은 좀 심했다 이런 생각은 좀 과학적으로는 드시긴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디테일하게 이제 생명체 쪽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실제로 천문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여전히 가설 중에 하나이지만 네. 단순한 뭐 유기 물질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미생물 수준에서까지 운석이든 운반체를 타고 행성 혹은 항성 간 여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게 그대로 날아와서 우리 지구에 혹은 다른 행성에도 생명의 기원이 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약간 민들레 씨앗 퍼지는 것처럼 태양계를 가로질러서 생명체가 퍼져나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천문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범종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팬스펌이야. 네, 맞습니다. 아직은 좀 논쟁적인 이슈이기는 해요.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만 해도 네. 에얼리언 같은 생명체가 어쨌든 우주에 나갔을 때도 노출됐을 때도 당장 죽지 않았다는 건 간접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화 속에서 지금의 에얼리언 개체가 있기 전까지 그들의 조상들 중에 누구는 그런 우주 환경도 적응하는 방식으로 적응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볼 여지는 있는 거죠. 근데 우주 공간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물론 이제 인간의 기준이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생명체가 버티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환경이잖아요. 그죠? 우주 공간이라는 데가. 그래서 저 팬스퍼미아가 과거에는 오히려 진짜 그거는 경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들어서 오히려 팬스퍼미아가 주목을 받는 게요. 실제로 보면 일부 미생물은 특히 지구에 있는 미생물로 강한 애들은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고 뭐 운석에 넣어 약간 틈새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추정컨대 그렇게만 들어간다 그러면은 7, 8년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충분히 행성 간 인터스텔라. 실제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우주정거장에 노출시켜보고 해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방사능에 강한 뭐 데이노코스 레디오 듀라스 같은 것들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조건만 맞아서 운석 틈새에 들어가면은 최대한 8년 정도도 갈 수 있겠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이 프란시스 크릭하고 제임스 왓슨 왜 DNA 스트럭처 이중나선 구조 발견해서 인터뷰를 하니까 크릭이 DNA 구조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혹시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농담을 삼아서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지구에 소풍 왔다가 빵 부스러기 놓고 갔다. 그게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다들 웃음거리로 그냥 끝나버렸는데 진지하게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에얼리언 프로메테우스 그 시리즈에서도 인간의 시작을 외계인이 지구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게 분해돼서 그게 재료가 되었다. 아, 그런가요? 이제 이런 세계관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최초의 생명에 대한 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구 안에서 어떻게 출발했느냐지 또 그 기원은 그건 또 다른 문제. 그러니까 약간 밀어두는 밀어두는 거죠. 거죠. 네. 근데 또 여러 과학 철학을 또 하시다 보면 사고 실험 내지는 하여튼 상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외계인과의 뭐 조우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시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만남이 있을 거라고 혹시 좀 기대하세요? 테드 창의 얼라이벌 같은 거를 보면 또 조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리고 우리 너무 잘 아는 칼 세이건 컨택트 같은 거 보면은 결국 베가성의 외계인을 만나러 우주선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네. 가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니까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인이 왔어야 해. 그 아름다운 다른 행성의 풍경을 보면서 네. 그거를 지구인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시인이 왔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굉장히 뭉클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아름다운 조우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쩌면 스티븐 호킹이 얘기했듯이 이미 외계 생명체가 와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디텍트할 수 없는 외계인이 이미 와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나려고 하지 마라. 만난다는 건 뭐냐? 만난다는 것은 마치 스페인 군대가 잉카 문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난 균을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망했거든요. 잉카 제국의 군사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지금 상황에서 아직 우리가 그 정도 발달된 문명이 아니니까 너무 만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저는 외계의 생명체가 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맨인 블랙 같은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미생물에 가깝지 않을까? 외계 생명체 만약에 있다면 예. 미생물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죠. 만약에 그런 지적인 생명체가 와 있다면 이미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문명 차이가 너무 날 것 같아요. 우리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저 우주에 나가서 생명을 찾는다고 그럴 때 어떤 거를 볼 거냐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게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생물 같은 이런 걸 찾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도 문제가 그러면은 똑같이 DNA 갖고 똑같이 물을 이용하고 그런 걸 볼 거냐 전혀 새로운 걸 볼 거냐 합의를 본 거는 일단은 그래도 그나마 지구에서 아는 거부터 이거부터 보고 그 외의 가능성은 열어두자 뭐 이렇게 됐을 때 나오는 게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럼 생명을 뭐라고 볼 거냐 생명 현상을 어떤 걸 생명으로 볼 거냐 판단으로 뭐라 할 거냐 그래서 많은 얘기 나오는데 그게 나오면 이제 뭐 연결 뭐 커넥티비티 뭐 여러 가지 네트워크 규칙적인 복잡성 뭐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 이거는 철학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네네네. 이건 이제 제가 생명의 진화는 완전 문외한이어서 네. 그냥 막연하게 갖고 있는 궁금증인데요. 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지구에서 어쨌든 생명의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다른 곳에서도 생태계가 있다면 같은 문법으로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진화 메커니즘은 무궁무진하게 다양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구에서 벌어진 이 사례가 제일 옵티멀한 진화의 방식인 건지 아니면 그냥 5만 가지 존재하는 것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한 건지 이거를 너무 알고 싶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진화학자의 답을 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주류 진화학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니버설 다윈이즘이라고 해요. 보편적 다윈주의 혹은 우주적 다윈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했다는 것이 이제 다윈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적인 유산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변이가 존재하고 그 변이가 생존과 번식의 차이를 불러일으켜야 되고 그 변이가 대물림이 되면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 작동해서 진화가 된다.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리고 그럴 때에만 자연 선택의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메커니즘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메커니즘이 첫 번째 어떤 대상에만 해당된다라는 게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는 당연히 적용됐죠. 다른 행성에도 거기도 어떤 예를 들어 생명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변이가 존재할 것이고 자연 선택이 작동하려면 그 변이 중에 일부가 어떤 그 환경에 더 적합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그게 한 세대로 끝나면 안 되니까 다음 세대에 이어지려면 대물림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은 보편적이다,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어딘가에서 백아성에 있는 어디 행성에서 뭔가 생명체가 탄소 기반이 아니라 실리콘 기반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생명체가 다양해지는 그 원리는 자연 선택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다윈리즘에 갖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특성. 네네네. 아니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그 행성의 그 생명체가 우리의 개념과는 완전 다르게 거의 전지구적인 생명체예요. 어떤 생명체가. 그래서 그 친구는 자신에게 딱 맞는 방향으로 환경을 계속 바꿔나갑니다. 이쪽은 좀 말라있으면 자기의 뭘 좀 떼다가 이렇게 좀 축축하게 만들고 그 생명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큰 환경 안에서 우리 작은 생명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 요렇게 이제 인지하고 있지만 그쪽 별에서는 그 생명체를 위해서 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체가 계속해서 그 별을 이리저리 바꿔나가고 파밍해 가면서 천재신데? 그런지 모르시고 그 얘기가 가이아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또 가이아예요? 지구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있는데 네. 그 물질을 살아 숨쉬게 만드는 수많은 식물과 동물과 균과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생명체다. 아하. 지구라는 게 네네네네. 마치 지금 우리 개체가 있으면 예. 이 개체가 하나의 유닛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예. 단위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그런 세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응집적인 하나의 단위가 생긴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좀 더 키워보세요. 좀 더 키워보세요. 그러면 지구 전체가 하나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네네네. 가이아는 일종의 이론적인 가상물 정도로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SF 소설 중에 솔라리스라는 솔라리스. 소설이 있는데 거기가 정말로 그 생명 하나가 행성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아니, 약간 저는 좀 짜증나는 게 이럴 때마다 왜 내가 생각한 건 다 먼저 누가 생각을 했을까가 빨리 하셨어야죠. 너무 짜증나요. 안돼. 있구나, 그렇다고 이미.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신 아이디어는 진짜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생명이 변화하는 것을 거꾸로 그죠? 네. 생명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환경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근데 그게 만들어지려면 처음에 생명이 어떤 형태였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처음에 생명이 행성 전체를 아우르는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 쉽진 않다고 생각하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아마 작은 애들이 존재하고 얘들이 이제 점점 그럼 그게 가이아네. 천재라니까요.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과학을 보다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천재적이 되신 어디 건가요? 아이디어 정말 재밌어요. 원래부터 천재신가요? 원래죠. 네, 그렇게 여튼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그런 생명체들이 최적의 하여튼 환경에 맞춰서 하여튼 자신을 최적화하는 것, 뭐 이거 이제 일반적인 진화의 모습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우리 같이 은사님이신 장회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생명체는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크게 될 수는 없으니까 네. 개체 생명들이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온 생명이라고 하는 뭐 가이아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지구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연결성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식물도 보면은 한 개체인 줄 알고 뚝 뽑았더니 쫙 연결돼서 있죠. 그게 하나의 그냥 뭐라자면 파트고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우리도 조금 분석의 단위를 그렇게 쪼개 보면은 우리도 결국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 얘기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몸에서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는 자기가 내 몸이라는 전체 한 구성 요소라는 걸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걸 지구 전체로 확장하면 어쩌면 지금도 이미 모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개별적인 구성 요소로서는 그 연결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니고. 그 말씀드리니까 저는 이제 세균 단세포를 다루니까 예.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건 다세포가 많으니까 우리는 다세포가 생물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단세포가 많거든요. 근데 그 최초의 생물체 단세포였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단세포로 잘 살다가 지금 잘 살고 있고 어떻게 해서 다세포 생물로 뭉쳐 출현하게 됐을까? 쭉 보게 되면 일단 뭉치면 뭐 덩치가 커지면 존재도 있겠죠. 뭐 포식자하고 싸우기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단순히 뭉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미역 같은 것들은 세포가 딱 뭉쳐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분화가 됐잖아요. 기능이. 네. 분화가 되니까 이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고 뭐 굉장한 큰 생명체가 됐는데 요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지고 복잡해졌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 각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나 잘하겠다 확 치고 나가면 그게 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세포가 내가 구성원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체 시스템에서 무언가가 이거를 잘 통제하고 있는 것인지 다세포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이 어쨌든 룰에는 따라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인간을 암적 존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구의 암적 존재. 진짜 그렇게 그 똑같은 비유로 인간이 없어도 이렇게 뜨거워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암적 존재로 보는 경우죠. 그래서 또 인간이 어찌 보면 이제 전체 또 가이아 이론과 한번 좀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인간이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한 또 노력들을 많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간의 뭐 몇몇 뜻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지구 전체 스케일로 보자면 우리 지구의 생명체 커다란 하나의 가이아가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야 되겠구나라는 일종의 지구의 의식. 생각을 해서 그거에 의해 우리가 움직이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바로 이곳, 여기가 바로 과학을 보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천문학계 이슈 중에 좀 소개해 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올해 7월에 SF 팬들을 설레게 하는 태양계 손님이 찾아왔죠. 예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umuamua 예전에 태양계 바깥에서 무언가 날아왔는데 길쭉한 모습의 무언가가 이제 태양계 스쳐 지나갔다. 근데 이거 혹시 외계인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재미삼아 제가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시청각 자료를. 오umuamua 베개입니다. 에이.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아내를 졸라서 진짜 만드신 거예요? 네, 그 논문에 있는 장축 길이 비율 맞춰가지고 초록색은 뭐예요? 이거 외계인 타고 있는 겁니다. 재밌다. 약간 캐릭터 베개에 다키마쿠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껴안고 자면 굉장히 그립감이 좋습니다. 이거 저 굿즈로 만드셔서 파셔야 되겠는데? 너무 좋은데? 그 생각까지는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밤마다 전 오umuamua 타고 그러니까 죽부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거가 딱 그 비율이 네. 오umuamua랑 똑같다는 거죠?
거죠? 네. 잘 설명하셔야지. 전 처음 보고 장어인 줄 알았어요. 장어. 저는 듄에 나오는 모래 괴물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재밌다. 이 친구처럼 또 올해 7월에 새로운 또 성간천체가 날아왔어요. 또 만드셔야 또 돼요. 만드셔야 걔가 좀 희한해요. 여러모로. 오무아모아는 얘는 사이즈가 한 500m 남짓밖에 안 됐어요. 물론 그것도 크지만. 길이가? 네. 근데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3i 아틀라스라고 하는 천체가 있는데 얘는 지금 추정되는 사이즈가 5km예요. 모함이네, 모함. 네. 먼저 이 디텍터 먼저 보내보고. 선발 때 이제 보내놓고 전대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이게 7월 달에 발견됐는데 그때는 이제 막 목성 궤도 통과해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로 딱 태양에 가장 가까이 지나갑니다. 근일점이라고. 네, 근일점. 태양에 가장 가까이? 네, 이제 태양을 쭉 쌍곡선으로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지구는 12월 초에 가까이 지나가요. 일각에 관측했다면 역추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진짜예요? 역추진을 해요. 아, 사실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알기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궤도의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뭐가 이상하냐면 보통 목성 궤도 정도면 아직 태양에서 가깝지 않아요. 충분히 춥습니다. 그 정도 거리에서는 사실 이 해성이라 하더라도 가스 꼬리를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꽤 일찍 그때부터 가스 꼬리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엔진 가동했네.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보통 해성의 꼬리는 태양 반대편으로 그려집니다. 돼요. 근데 진입할 때 꼬리가 태양 쪽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맞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 너무 덩치가 크니까 그게 가스 꼬리라기보다는 증발해서 부풀은 대기를 아마 봤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해석은 하고 있어요. 진행 방향이 근데 앞방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쪽으로 꼬리가 그려진 거예요. 아, 그거는 역추진. 큰일 났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제 뒤로 더 긴 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제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태양계 원반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기에 정말 거의 완벽하게 원반상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최적의 경로로 오고 있네. 각도가 3도밖에 안 기울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정밀도로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플라이바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 공활용 거죠. 최대한 중력 잘 이용하려고. 네. 그 외계에서 온 천체인데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기원이 태양계 바깥쪽이라든가 그런 얘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우리 그러면서? 이게 천문학자들이 나름 궤적을 추적해서 1000만 년 전까지 백트래킹을 했어요. 얘가 어디를 거쳐왔을까를 해봤는데 그동안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90개 정도의 별들을 근처를 지나다닌 것 같아요. 근데 그 90개 별들 그 어떤 것도 이번 태양만큼 가까이 지나간 적은 없어요. 아, 큰일 났다. 태양을 타겟으로 오고 있는 1000만 년 전에 멸망한 외계 문명이네. 근데 이름을 왜 아틀라스라고 했어요? 아, 그게 아틀라스 망원경으로 발견해서 그래요. 아, 그래서? 네, 아, 이게 좀 또. 재밌는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불과 한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소행성 같은 거 발견하면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망원경 이름이 붙어 있어요. 왜냐면 다 자동화된 망원경들이 먼저 발견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AI의 영향이 이제는 인간은 밀려나고 자동화된. 재밌다. 아, 이거 제가 하나 생각난 김에 최근에 10월쯤에 화성 근처를 아주 가까이 지나갔어요. 이 친구가? 네. 네. 근데 화성에는 뭐가 많죠? 탐사 로봇이 많아요. 그래서 화성 탐사 로봇 카메라로 얘를 다 찍어봤어요. 네. 화성 퍼서비어런스도 찍고 했는데 약간 여기서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퍼서비어런스가 노출을 한 몇 초 주고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천체가 기다란 막대기 모양으로 찍혔어요. 궤적을 남긴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대기 모양 우주선이다. 그 궤적인데. 궤적인데. 그게 이제 막대기 모양 우주선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래서 1조 프레임의 레이저 강하게 중요하면서 잘라서 보내. 그리고 이제 퍼서비어런스는 지상에 있는 거여서 화성 근처를 맴도는 궤도선 카메라로 찍으면 더 선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기다렸는데 안타깝게도 나사 셧다운 중입니다. 지금 촬영을 했는지 데이터가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지금 직원분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틀라스가 화성에는 별로 관심 안 보였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화성 그냥 슉 지나간 거지.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자, 우리 이명현 박사님께서는 그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뭔가 신호를 하여튼 우리한테 보냈을 수도 있는 미세한 신호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세티 과학자 뭐 네. 그렇게 부르죠. 네. 혹시 우리 박사님이 뭘 포착했거나 아니면 포착했다는 얘기를 좀 들으신 거는 혹시 있었을까요? 들은 건 많죠. 우리나라도 2009년에 세티 코리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국내 망원경 갖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약간 실험 단계를 하다가 좀 멈췄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외계에 이미 보냈을지도 모르는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포착하려는 노력을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죠. 그냥 신호랑 인공 신호는 어떻게 구분해요? 태양도 우리가 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랗게 보이지만 적외선, 자외선, 전파 다 빛을 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지구를 생각해 보면 지구는 태양빛을 반사를 시켜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가시광선 영역에서. 네. 근데 전파도 반사를 시켜요. 우리가 어떤 별을 보는데 그 별에서 나오는 전파 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적인 전파 신호죠. 물리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 주위에 어떤 행성이 있는데 지구 문명 같은 어떤 문명이 있다면 라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뭐 이런 식의 인공적인 전파신을 만들어 뿜어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자는 거죠. 찾아보자. 그게 이제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그게 잡힐 리가 만무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959년에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과학 저널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코넬 대학교에 있던 코코니와 모리슨이라고 하는 일종의 천체 물리학자들이죠. 그분들이 지상에 그 당시에 있는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수신을 해보면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느 정도 출력으로 송출했을 때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계산을 한 논문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전파 망원경을 사용해서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찾아보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세티 과학의 패러다임이 되었죠. 예전에는 남산타워 뭐 이런 데서 방송파를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게 저 멀리 있는 어느 별에선가 포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전파 세기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구상에서 이제 가장 컸던 망원경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아레시보 망원경인데 305m짜리예요. 거기다 송신기를 달아서 하면 305m짜리에서 모아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출력이 상당히 크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 출력은 거리 제곱에 따라서 세기가 약해지면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뭐 몇 광년 떨어지면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걸 하니까 저쪽에서 얼마나 큰 망원경을 갖고 있으면 포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해보는 거죠. 제가 좋아했던 콘택트란 영화, 네네. 조디 포스터 주연의 그 영화에서 히틀러가 나치에 때 외계로 텔레비전 방송을 네, 보냈는데 베를린 올림픽 그 했던 외계인이 받아서 다시 지구로 보낸 네, 거를 맞아요. 수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겠죠.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한다는 게. 그러니까 수신은 해놓으면 아무거나 막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막 수신을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는 이제 천체가 보낸 자연적인 전파 신호는 우리가 물리적인 걸 좀 아니까 이거는 뭐 태양 같은 별에서 오는 거다 뭐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거를 해요. 전파 천문학자에게는 천체에서 오는 신호가 신호죠. 근데 세티 과학자에게는 잡음이에요. 그러네요. 그걸 없애야 거꾸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똑같은데 걔를 없애버리고 또 지구상에서 핸드폰, 라디오 이런 게 삐져 들어오잖아요. 걔도 없애고 나머지만 남는 게 있는가를 보는 건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때가 전 지구적으로 텔레비전이 생중계되는 신호였잖아요. 그거밖에 없었겠구나. 그 당시에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신호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게 베를린 올림픽하고 맞아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 엑스포 뉴욕 그 두 가지 때 강력한 전파 신호가 처음 나온 거니까 만약에 그거를 포착한 외계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반사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그 전파를 받았어요. 어디서 온 줄 알아요? 지향성이 있죠. 전파 망원경을 대면 이게 전체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역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신호가 오는 것을 보면 그쪽에 있는 어떤 천체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볼 뭐 수가 있죠. 각도를 뭐 우리가 아무리 좁힌들 뭐 한 5도라고 좁혔다 치고 그 5도 안에 엄청 많죠. 그 별 중에 어떻게 찾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태양계 근처에 있는 것들 맨눈으로 보는 게 1000광년 정도까지 보거든요. 천광년. 네, 그게 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고요. 실제로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나 보내는 거는 한 100광년, 200광년 그 정도 내에 비교적 가까운 것들. 제 눈에 보이는 게 천광년이에요? 육등성이라고 부르는 게 1000광년 정도가 한계예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6000개 본다 그러잖아요. 맨눈으로. 아주 어두운 곳에 가서 그러면 이제 북반구에서 3000개. 근데 뭐 지평선에서 좀 산이 있고 그러면 한 2000개. 그 정도가 육등성 별까지가 한 1000광년 정도 떨어진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몇 억 광년 이런 애들은 아예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태양계가 26,000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밤하늘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1000광년이니까 되게 가까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근처만 보는 정말 거죠. 이웃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 외계인이 전파가 어디서 왔는지 방향은 알지만 거리는 알기 어렵죠. 거리는 이제 우리 별들을 다 위치라든가 그걸 알면 거리를 뭐 추정하겠군요. 그렇죠. 가이아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 이런 것들 때문에 수천만 개의 별에 대한 거리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걸 그리고 기준으로 근처 것들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시차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거리를 거의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100광년 정도 떨어진 별들은 히틀러 방송을 보고 있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는데 100년 걸리잖아요. 아직 도달을 안 했죠. 2139년 정도. 갈색은 코스모스에서도 되게 재밌는 분석을 하거든요. 멀지 않은 외계 행성에서 우리 인간의 전파를 누군가 엿듣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전파가 유리할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칼세건이 지목하는 두 가지 특징이 지속적이냐 그리고 전 지구적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결론이 나요. 지속적인 전파, 밤낮 없이 계속 날아간 전파가 무엇일까? 상업 광고다.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한꺼번에 송출해서 가장 강력한 전파가 무엇일까? 국가 지도자의 선전
선전포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업 광고랑 국가 지도자의 선전포고 방송이 외계인이 포착하기 가장 유리한 방송의 종류다라고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어딘가 굉장히 고등의 생명체가 있다고 치면 우리의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 전파로 가서 우리는 다시 그거를 복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이제 화면에 구현하든 아니면 소리로 이제 바꾸든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파를 그들도 우리의 방식대로 화면을 만들고 음성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그냥 파장일 뿐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궁리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문명은 지구 문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사실은 반추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아낼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럼 자연적인 거는 어떤 특성을, 물리 특성을 가지면 원자나 분자에서 이런 방출성이 나오니까 뭐 이런 어떤 전파가 나오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전략을 써요. 하나는 채널을 뭐 MBC, KBS 그럼 이제 채널들이 밴드위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걸 엄청나게 잘라요. 세티 과학에서 쓰는 분광기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 몇 조분의 1 헤르츠로 잘라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MBC, KBS처럼 이게 밴드 폭이 있어야 일정한 세기의 전파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잘라버리면 어떤 신호가 오는 것들이 분산이 되잖아요. 각 채널당 떨어지는 포톤들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는 엔지니어링을 해서 굉장히 작은 대역폭에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팍 튀는 신호를 넣는 거예요. 그렇게 엔지니어링을 하는 방법이 있죠. 또는 시간이 아무리 천체 중에서 빠른 거라 그래도 뭐 펄사 이런 것들이 1000분의 1초 정도의 신호를 내거든요. 그럼 우리는 100만 분의 1초로 그거보다 더 신호를 빠르게?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채널을 쫓아서 그러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인공적이라는 그런 거를 처음 찾아보고요. 우리도 그렇게 보내자. 그런 걸 좀 찾아보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주파수의 펄스를 인공적으로 자른 걸 보내면 네. 받는 사람들도 어쨌든 이건 이상하다. 이건 이상하다고 파악할 테니 그런 계속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근데 계속 못 보내는 거는 연구비가 떨어지니까 비싸버려요. 한 번 보냈는데 그 다음에 연구비가 안 되는 거예요. 딱 받은 다음에 한 번만 딱 들으면 아 이거 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러겠네. 그래서 옛날에 와우 시그널이라고 맞아. 강력한 게 왔었거든요. 후속 관측인데 포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게 해프닝으로 끝났는데 그때 이제 세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이거 연구비 떨어졌다. 쟤네들 연구비 떨어졌다. 쟤네들 연급이 떨어졌다. 그 와우라는 그 신호 자체가 와 우리가 지구에서 받을 땐 이거 아무래도 좀 고도의 인공지능 있는 사람들이 보낸 것 같은데 근데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났으니 농담이긴 하겠습니다만 쟤네들 연구비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네, 근데 아, 실제로 왜 농담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지구에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게 아니라 신호를 만들어서 외계인에 보내요. 1974년에 이제 전파망원경에서 보낸 RS-15 메시지라는 게 출발이 되었고 그 이후로 쭉 보내고 있고 재작년 말에는 한국에서도 한글 트랜스미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낸 게 있어요. 우와. 그냥 이벤트였지만 그런데 그걸 보낼 때 지속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지만 대부분이 일회성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돼서 받아보는 입장에서 그쪽에서도 뭔가 온 것 같은데 안 와요. 옛날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회사 중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놈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조그만한 그 검은색 남자 실루엣이 피처폰 화면에서 네모난 벽을 아래쪽 옆쪽에 모서리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게임이 있었거든요. 핸드폰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 놈2 시리즈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마지막 그 보스를 깨고 나면 비트맵 이미지로 그림을 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게임 회사가 뭘 추구했냐면 RS-15 메시지에 영감을 받아서 플레이어들이 만든 비트맵 이미지를 우리가 우주로 쏘겠다. 그래서 실제 우크라이나 우주국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안테나를 빌려서 플레이어들 수천 명이 만든 비트맵 이미지를 우주에 전송했습니다. 오. 일종의 QR 코드로 쏜 거네. 무슨 네. 그림이에요 그게?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네모네모 로직처럼 그냥 비트맵 몇 칸짜리에다가 사람들이 임의로 검은색으로 픽셀을 찍어서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는데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뭔지 아세요? 아 맞춰볼까요? 공통적으로 많이 그린 그림? DNA. 아 아닙니다. 아 사실 막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되게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뭘까? 사람. 하트를 많이 그렸어요. 하트. 네, 사람들이 우주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감정이 긍정적인 사랑 같은 감정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외계인이 그걸 사랑으로 볼 그러니까 리가 있나? 외계인 입장에서 엄청나게 모욕적인 메시지가 됐습니다. 뭐 욕을 하고 그래 그러시. 근데 그 대신에 이게 굉장히 뭐 하트 모양이든 인위적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걸 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모양이 나오려고 그러면 신호를 보낼 때는 시간에 따라서 보여내잖아요. 그냥 01, 02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그걸 받아볼 때는 시간에 따라 들어오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마치 텔레비전 그것처럼 이렇게 펼쳐야 되거든요. 2차원으로. 그럴 때 펼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내냐면 소수 곱하기 소수로 보내요.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라 해서 1과 자기 자신 나는 그래야 돼. 그래야지 그러면 두 가지 경우를 해보면 딱 나타나게 깨지지 않게. X, Y 아니면은 Y, X 그쵸.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그렇게 보내는 메시지들은 프라임 넘버 곱하기 프라임 넘버, 소수 곱하기 소수. 가정은 외계인들은 수학을 기본적으로 잘한다. 소수도 알고 있다.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전파를 활용하지 않는 고등 문명은 있을 수가 없나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 문명이잖아요. 모든 게 전자기파로 하고 있는데 중력파라는 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중력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직 상상하기 힘들지만 중력파를 통해서 시공간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중력파 문명이라고 불러요. 이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에너지가 엄청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카르토 쇼크 2 이상의 문명이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런 단계로 자기네 태양계 정도를 다 블랙홀 컨트롤할 수 정도는 있는 배터리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전자기파 문명이 한계가 뚜렷해요. 우리가 로켓 같은 거 만들 때도 그렇고 날아갈 수 있는 속도의 한계도 있고 에너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의 존재를 전파 같은 거로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때 직접 조우하는 거는 거의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우하게 된다면 어떤 형식일까?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공간을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정도의 문명, 중력파 문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력파 문명에 컨택해 오는 것도 되게 공포스러운데요, 저는. 그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못 알아차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이어폰 귀에 꽂고 거리에서 중얼중얼거리면 예를 들어서 100년 전 사람들 우리를 보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시공간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통신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차릴 도리가 없겠죠. 시공간을 흔들면서 통신을 한다. 와, 뭐 재밌는 상상을 잘 상상이다. 못하겠네. 그러니까 블랙홀 정도는 그냥 진짜 보조 배터리로 쓸 수 있는 문명. 아, 갖고 다니면서 갖고 다니면서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그냥 신호 보내려고 합쳐버리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블랙홀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거잖아요. 단위 표면적 밀도를 높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크기는 정말 연필만한 것도 만들 수 있고 표면 밀도만 높이면 되니까 굉장히 단순하죠. 아, 그래요? 네, 이론적으로. 근데 엔지니어링 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만나기를 바라시는 거죠? 지금 그 세티 과학자 중에 미국에서는 이제 외계 지적 생명체 청문회를 세 번 했어요. UFO 청문회 말고 개근하다시피 한 전파 천문학자이자 세티 과학자 계신데요. 세티 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세스 쇼스탁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가서 이제 선서하고 거기에서 이런저런 지금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의원들도 결국은 뭐 듣는 척하다가 질문이 그래서 언제 외계인을 만납니까가 결국 질문이에요. 근데 뭔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이 얘기한 숫자가 세티 과학자 사이에서는 매직 넘버예요. 2040년. 에? 세티 과학자들이 모여서 했더니 어떤 사람 2140년도 얘기하고 그런데 2040년에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 중에서 95% 신뢰도에서 하나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한다. 이 의미예요. 무슨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는 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선거 같은 거 할 때 1번 후보가 30% 득표했다.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 내에서 근데 그 다음에 가는 게 뭡니까? 95% 신뢰도. 그 이제 1000번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 하면 맨날 1003명한테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10,000명 물어봤자 거기에 별로 안 증가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95% 신뢰도가 되어야 앞에 숫자를 통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막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반복 관측을 막 하겠죠. 그런데 후보들이 있어요. 그럼 그 후보들에서 반복 관측을 하고 이래서 걔네들이 수학적으로 95% 신뢰도에 도달하면 인공적인 신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는 날을 계산한 건데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대상, 걔네들 중에 몇 %라고 하는 가정, 그 다음에 망원경 우리가 구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2040년이면 신호 한 개에 대해서 95% 신뢰도에서 얘기할 수 있다. 근데 그 2040년이라는 그 날짜가 낮으면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두 개겠네요. 그 전까지 신호를 우리가 수신하던가 그때도 못 받으면 없는 거 아닐까 그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보는 신호는 굉장히 제한적인 신호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420MHz 중성수도 라인 중심으로 보고 있고 특정한 대상들만 보고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애들. 가까이 있으면 더 많은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애 또 지구랑 비슷한 애들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향적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신호를 수신하면 탐색하는 범위 안에 외계의 지적 생명이 있다는 굉장히 강한 증거가 될 거고요. 그 시점이 와도 수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탐색한 범위 안에는 외계인이 없는 것 그러니까 이제 같다라는 뭐 예를 결론을 얻게 되잖아요. 100광년 안에 지금 있을 확률로 해보는 건데 그러면 한 200광년 안에 하나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또 바뀌겠죠. 그 약간 상한선 같은 것들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런 분석이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티가 1990년대 후반에 했던 재미있는 시도 중에 하나가 한창 그때 버클리 대학교에서 분산 컴퓨팅 기술이 많아지면서 부족한 전산 자원을 어떻게 커버할까, 이 외계인 덕후들이 지구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일반 시민들의 컴퓨터의 잉여 시간을 빌리자. 우리 옛날에 컴퓨터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화면 보호기 같은 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화면 보호기 시간 동안 일반 시민들의 컴퓨터의 전산 자원을 그대로 분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를 세티 앳 홈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자발적으로. 네, 본인 컴퓨터에 이제 잉여 시간을 기부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고 최근에 세티 앳 홈은 이제 끝났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최근에 논문을 보니까 전체 분석한 신호의 개수가 한 20억 개쯤 되거든요. 근데 그 20억 개 중에서 거르고 걸러서 지금 진짜 유망하다고 볼만한 게 100개 정도 남았어요. 100개를 다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뭐 RS15는 이제 무너졌으니까 다른 대형 망원경들로 다시 추가 관측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진짜 그 중에 있나 없나를 이제 확인해 보자까지 온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세티 애톰 그 이제 본산이 버클리 대학교였는데 제가 거기 이제 여러 번 갔었어요. 진짜 분산 컴퓨팅 하는데 그 팀이 몇 명이 안 돼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사람들인데 다른데 연봉 뭐 얼마나 준다고 해도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분산 컴퓨팅 이게 1000만 대가 접속했거든요. 세티 애톰에. 그런 시스템을 가동하는 거는 세계에서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그다음에 아까 분광기도 얘기했지만 1조 분의 1 헤르츠짜리 분광기를 누가 쓰겠어요. 그런 거를 해볼 수 있어. 거기 팀이 다 모여 있어.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다시 분석하잖아요. 데이터는 있으니까 이거를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얘네들 가지고 다시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재분석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가 지금 썰에서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전에 머신러닝 나오기 전에는 좀 이렇게 막 수천억 테라바이트에 막 쌓여 있었던 그야말로 저 산더미 같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파리클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굉장히 수학적인 알고리즘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AI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놓쳤던 게 있을 수 있다. 충돌 궤적 데이터 다시 보자. 지금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우리 박사님께서는 관측하다가 신호를 봤어요. 고등 문명이 보낸 신호 확실한 것 같아. 근데 그 메시지를 아무리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봐도 매우 위험한 메시지예요. 여차하면 쳐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그거를 지구인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알고? 혼자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천문학은 관측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게 있으면 알람을 때려요. 텔레그램처럼. 그러면 다른 데서 동시에 관측을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 글로벌하게? 초신성 같은 폭발에도 막 참여를 하거나 말거나 자기네가 뜻하는 거지만 세티 같은 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알려줄 수가 없고 설사 그게 당장 쳐들어갈게 이런 메시지라도 그냥 웃고 말죠. 왜냐하면 얘네들 로켓 타고 여기까지 오려 그러면 우리 문명이 존재 안 할지도 모르는 세월이니까. 시공간을 압축해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파 문명의 애들이 오면 걱정이지만 그 정도 오면 어쩔 수 없고. 지구 내줘야죠 뭐. 아 지구 내주고는 근데 그 정도 문명이 굳이 지구 같은 행성을 먹으러 올까? 굳이 뭐하러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그럼 거등 문명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생명체들이 그래도 꽤 할 법한 후보들은 지금 어디 뭐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 되게 재밌는 게 트라피스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7개인가가 행성이 맞아요. 발견됐는데 대부분이 지구랑 비슷해요. 대부분이? 네, 트라피스트 1E라고 하는 애가 특히 지구랑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질량도 비슷하고 우리가 지구가 태양계에서 있는 위치랑도 비슷하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다면 뭐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대기 조성은 아직 모르고요. 트라피스트 1이 진짜 좀 재미있기도 하고 아쉬운 게 이게 아마 한 40광년인가 거리였을 되게 거예요. 가깝네. 가까운 항성계인데 7개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도 아마 적당한 거리에 들어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 생명체가 있다면 진짜 잭팟일 텐데 그래서 너무 이제 궁금하니까 제임스 웹으로 대기의 존재 여부를 검증을 해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임스 웹으로 보니까 대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대기 조성을 알려면 원래는 별 앞으로 행성이 가리고 지나갈 때 얇은 대기를 통과하는 별빛과 그렇지 않은 별빛을 비교해서 스펙트럼을 비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아무런 흔적이 안 나와요. 사실 천문학자들이 포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 회로를 돌렸죠. 아 이거 대기가 없는 게 아니라 금성처럼 대기가 높은 밀도로 낮게 깔려 있어서 얇아가지고 그걸 못 본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가능성 낮은 대기가 깔려 있다는 걸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별 앞으로 가리고 지나갈 때가 아니라 행성이 궤도를 한 바퀴 돌아서 별 너머로 가기 직전을 관측해요. 그러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땐 우린 행성의 뒤통수를 보기 때문에 행성의 밤을 보지만 반 바퀴 돌아서 별 뒤로 숨기 전을 보면 별빛을 받고 있는 낮을 보는 거거든요. 네, 네. 행성의 낮을 네. 보는 거죠. 그러면 대기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대기가 없으면 행성이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기가 있으면 골고루 바람이 섞이면서 일교차가 조금 줄어요. 대기가 있다면 낮이 어느 정도까지 뜨거울 수 있는지, 대기가 없다면 얼마나 더 뜨거울 수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낮 쪽의 순간을 또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낮이 엄청 뜨거워요.
그렇다는 건 사실상 낮은 대기조차 없다. 트라피스트 1은 사실 좀 안타깝지만 하나하나 후보에서 조금씩 지워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어요. 지구랑 좀 비슷하고 그 중에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했던 거, 네. 그 중에 K218b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또 좀 각광을 받는 게 대기에서 뭐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이런 흔적들이 발견이 되어요. 그래서 걔도 되게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고요. 약간 명예의 전당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아, 그렇게 등록하는 거예요? 지구랑 이런 조건들, 크기, 잘 질량, 만든 그다음에 애들. 자기 별보다 떨어진 위치, 대기상 이런 것들이 똑같으면 1.0, 0.9, 0.8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의 전당 만들어서 지금 쭉 나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생명체가 살려면 행성의 표면에 살아야 되겠죠? 혹시 뭐 안쪽이 좀 비어 있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그 속에 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으면 거기 살 수도 있죠.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알비도라 그래서 반사율이라 그러거든요. 반사율을 이제 식광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구 같은 것도 보면 가만히 있으면 바다랑 대기랑 대륙이 있으니까 반사율인데 또 자전하니까 반사율이 바뀌잖아요. 평균적인 반사율을 모니터링을 하면 얘의 바다와 육지의 비율, 그다음에 대기의 비율 또는 자전축까지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각도로 환경 조건이 되는가를 지금 네네네. 체크하는 중이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생명체가 있으려면 그래도 대기층, 그 다음에 물,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투중기는 지금 발견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으로도 발견되고 고전에도 발견된 것들이 있고. 근데 그게 꼭 액체 상태 물이라는 증거는 없죠. 물과 대기 뭐 이런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생명체가 아마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네, 가정을 그러니까 하고. 지구 생명체를 미루어 봐서 그런 애들을 좀 일단 해보자 하는 거죠. 꼭 좀 우리 박사님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고 없으면 좋겠가가 아니라 그냥 있죠. 아니, 그러니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정말 더 신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넓은 우주에 없다는 거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죠. 우리가 이상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전 하나 더 나아가서 사실 저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그걸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있다면 찾는 것도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포착하는 게 그렇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학적인 신뢰도 정도에서 그렇다 안 그렇다 파악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이건 통계적인 이야기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임스 웹만 보더라도 굉장히 희망적인 게 대기 관측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산화탄소라든가 뭐 메탄 이런 것뿐 아니라 지금은 이제 약간 이런 걸 찾으려고 그래요. 오염물질, 오, 그것도 좋은 공해물질. 공해물질.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힘든 거 이런 걸 테크노 시그니처라고 부르거든요. 그 바이오 시그니처에 대항해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핵전쟁이 일어났으면 지나치게 방사능 농도가 높다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런 흔적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파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문명이 이제 워낙 뭐 수많은 음모론 혹은 뭐 가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화성에서 기원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까?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가능성은 없죠. 가능성도 있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화성에서 왔다 그러면 뭐 이런 몸뚱아리로 오는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태양계라는 게 생길 때 하나의 뭐 큰 성운에서 같이 생겼고 그러다 보면 물질의 뿌리를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간 물질들 관측을 해보면 아미노산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굉장히 고분자들 발견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태양계가 만들어진 초창기에 지구에만 다 떨어진 게 아니라 화성에도 떨어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지구에서 이제 그런 걸 분자들을 모아가지고 세포 만들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조금 더 예전에 화성에는 환경 조건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온도 조건이라든 그럼 얘네들이 물이 더 먼저 있었고 그럼 먼저 그런 것들이 생성되었다가 금방 없어졌는데 충돌도 많았잖아요. 그럼 충돌을 하면 여기서 튕겨져 나온 것들이 날아다니다가 지구로 떨어진 게 있거든요. 지구에 떨어진 운석들 분석해 보면 달에서 온 거, 수성에서 온 거, 화성에서 온 거 이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이제 묻어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뭐 일부는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초기에 생명체가 태동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화성 입장에서는 자기네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지구적인 형성도 거의 그게 못지않게 생겼을 테니까 몇 % 정도의 지분 정도를 배제할 수는 없다. 네. 수천만 년 전쯤에 화성에서 문명을 이룩한 정말 우리의 엄청난 조상들이 한 비행선 타고 지구로 꽉 부딪힌데 거기가 육가단반도.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기들 살려고 보니까 너무 공룡이 많아서 못 살겠어. 무서워. 야, 공룡 한번 싹 쓸자. 그래갖고 큰 폭탄 한번 빵 때리고 그리고 이제
자리 잡고 사신 건 아닌가? 그게 우리구나. 그 우리죠. 네, 되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때 경제적인 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비용이 너무 커서. 트라피스트 1 같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저희가 약간 실망하고 있긴 하지만 걔네 다닥닥 붙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시기에 문명들이 생겼다면 문명끼리의 우주 전쟁 같은 것들, 태양계는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그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랬다면 지금 상상하신 그런 것들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그쪽이 더 왜냐면 이제 높겠죠. 화성에 쭉 살다 보니까 거기 이제 너무 점점 태양과의 거리 뭐 이런 거 등등이 이제 우리 못 살겠다 여기서 이제 지구로 우리 가야 되는데 저기 가려니까 야 저 흉측하게 생긴 공룡들 얘네들 때문에 우리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일단 쟤네나 뭐 쓸자. 그래서 이제 쓸었죠. 잘 살려고 했는데 쉽진 않았지. 그렇게 이제 하다가 조상님들의 기술 잊어버리고 조금 남은 사람들이 파라오야. 이집트. 그래서 실제로 1960년인가 61년에 네이처인지 사이언스의 논문이 한 편 나와요. 브레이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쓴 논문인데 전파 망원경갖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서 땅을 파자. 문명이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우주의 나이가. 그렇다면 수도 없이 날아다녔을 텐데 불시착한 것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이 박혀가지고 지구에서 지질 변화에 의해서 땅 붙이고 묻혔을 테니까 팠는데 이거를 아무리 분석해도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합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파보자. 이게 네이처나 사이언스 논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브레이스 웨일이라는 사람이. 우주 고고하게네요. 우주 고고학이죠. 우리는 왜 우주에서 어떤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고 상상을 자꾸 할까요? 그런 상상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게 좋은가 우리한테? 아까 얘기하신 게 답아닐까요? 그게 없다는 게 더 이상한. 없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상이몽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우주 탐사도 그런 게 과학자들은 치장을 하죠. 뭐 이게 뭐 경제적인 효과, 뭐 과학적인 효과 그러지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궁금하다고 연급이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치장을 하고 저스티파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세티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분광기와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거기다가 하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거기다가 줄까? 최근에 어떤 천문학자가 쓸모없다고 선언한 분이 있어요. 천문학자의 쓸모 없음에 관하여 자백한 분이 있어요. 네, 자백했습니다. 인류 문명도 지금 사실 발전하는 걸로 따지면 한 20만 년? 좀 더 올라가면 한 200만 년? 근데 이제 실제로 기술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수천 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천문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명이 행성에서 태어나서 그 항성계를 못 벗어나면 필멸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50억 년 후면 우리 태양계는 없어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류 문명이 지금 이렇게 픽을 찍었다가 좀 항성계를 못 벗어나서 디케이가 되는 뭐 이런 만약에 픽을 그린다면 어느 먼 문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 타임 스케일이 안 맞으면 결국 우리는 서로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맞아요. 그 그런 포인트가 일들이 있죠.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져야지 겨우 조우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이 넓은 그리고 이 오래된 우주에서 그래서 지구에서 땅을 그 파자는 확률 얘기예요. 정도 계산하신 분도 있나요? 네, 그 이제 드레이크 박사라는 분의 그 드레이크 방정식 맨 마지막 계수가 L이라고 하는데 롱게비티예요. 문명의 지속 시간. 말씀하신 게 똑같은 그런 건데요. 아무리 존재해도 문명이 존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짧고 길냐에 따라서 조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차드 고트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시죠. 그분이 문명의 지속 시간을 계산한 거를 1990 몇 년에 네이처에다 냈어요. 그 하이퍼시시스라는 항목이 유사일의 처음이에요. 처음인 그런 이제 항목이 그걸 냈는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면 인류 문명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러면 이제 가우시언 분포에서 거기에서 몇 퍼센트 옆에 있고 이렇게 하는 걸 계산해서 대략 한 3만 년 정도가 최적이고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를 우주 보편적으로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의해서 확장을 하면 만날 가망이 별로 없다.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3만 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뭐 아무리 길게 봐도 문명이라고 하려면 한 10,000년 정도일 텐데. 네, 그러니까 여기서 문명은 마야 잉카 문명이 아니고요. 전파 신호로 우리를 알릴 수 있고 신호를 그 포착하고 정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문명. 그럼 뭐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이제 막 시작했죠. 우리는 정말 갓난아기죠. 진짜 S커브의 제일 초입 저희는.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고트가 재미있는 경험이 있었던 게 대학생 때 졸업을 하면서 독일 베를린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베를린 장벽에 아직 서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트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저 멀쩡하게 서 있는 장벽 앞에 와 있는데 저 장벽이 언제 무너질지 내가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까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 베를린 장벽이 처음 세워진 날로부터 본인이 지금 방문하고 있는 기간이 뭐 8년이라고 하면 서 있던 8년의 시간이 앞으로 무너질 장벽이 서 있는 전체 시간에 비교했을 때 지금 극초반인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인지 그거를 가정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극히 평균적인 시점이라고 하면 앞으로 평균적으로 몇 년 안에 무너질지를 계산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고 그때 우연하게 그 계산 안에서 무너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고 이거면 인류의 멸망도 그쵸.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 비슷한 얘기가 실제로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인가 연합군에서 독일 전차를 하나를 잡았어요.
잡았어요. 거기에 1년 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번호를 이용을 해서 독일 전체 대수가 몇 대일까 라는 걸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네, 방법이 정확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번호를 랜덤을 했대요. 그럴 수 있죠. 교수님 또 야구 덕후라고 하셨으니까 리처드 고트의 방법이 나중에 메이저리그 팬들 중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인가 그 팀 팬들한테 엄청 위로가 됐어요. 하도 거의 100년 가까이 우승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팬들이 대체 우리 팀 언제 우승할까가 너무 알고 싶어요. 방정식으로 또 시카고 컵스, 화이트삭스가 아니고. 네네. 컵스. 그래서 그 팀 팬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시점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평균적으로 보고 앞으로 맥시멈 몇 년 안에 우승할지를 계산해 본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뭐 1000년 안에 우승할 거다라고 위로가 되네요. 나왔는데 마침 얼마 안 있다가 결국 우승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시카고 컵스가 우승한 최근이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종 시대였었던. 그래서 항상 야구 경기 할 때 머리에 희끗희끗한 노신사분이 나와서 죽기 전에 우승하는 거 보고 싶다 막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추정해 봐야 될 때 가정이 그냥 코페르니쿠스의 원리, 우리가 보편적인 위치에 있다.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런 그 논의를 일부 분들에 해보는 따르면 거죠. 우리가 사실 제일 나가다. 우리가 사실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제일 빠르게 지금 문명을 발전하고 그런 있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우리보다 발전한 문명 만나기는 정말 지극히 더더욱 어렵다. 우리가 제일 빠르다고요? 제일 빠른 편에 그런 속한다. 가능성도 있다. 왜? 태양 같은 별 주변에 행성이 있어서 생명체가 이렇게 나타나려면 어쨌든 물리적인 과정과 화학적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태양보다 어두운 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미 좀 오래된. 네, 그러면 그 별들에서 근근히 이제 빛을 받으면서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속되니까 더 그런 데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 이런 것도 RS보 좀 메시지도 구상성단으로 보냈다는 얘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날짜를 정해놨어요. 발사 날짜를. 근데 그때 공중에 떠 있던 게 그게 왜 그 구상성단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냥 멋있게 한 얘기구나. 제가 읽은 얘기는 구상성단의 별들이 오래돼서 아마도 문명이 있으면 거기 있을 거다라는 추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래되면 탈출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호주에 관장하고 있던 전파천문대 대장이 그분이 또 세티 연구하시던 분인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어쨌든 아르시보 망원경은 그냥 고정 망원경이라서 실제 그 시간에 관측할 수 있는 걸 마음대로 타겟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딱 떠 있는 게 식하는 시간에 떠 있었고 그래서 마침 그리 가게 되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별에다가 우리가 한 건에 보냈어. 근데 그 구상성단에 쏜 게 나중에 가서 온갖 이유가 붙거든요. 약간 전 일리가 있었다고도 생각하는 게 구상성단은 별과 별 사이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고향 별과 행성을 벗어나서 성간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그 문명의 존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 이왕이면 조금만 노력해도 금방 도착할 수 있는 목표가 있는 세계가 성간 우주여행을 발전시키기에 유리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4, 5광년은 가야 이웃별을 겨우 만나는데 그래도 한 1, 2광년만 가면 옆집 별에 갈 수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충분한 동기부여도 되고 기술 검증을 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340년 말씀하신 그 말이지만 사실 또 세티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약간 걱정하는 측면이기도 한데 3차에서 나오잖아요. 암흑의 숲 이론. 굳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을까? 쏴서 우리 와서 잡수세요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그 사람들 올 때쯤은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정말 우연치 않게 정말 가까이 있는 문명일 수도 있잖아요. 아마 알파 센타우리 정도에서 3, 4광년 정도면 굳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수준이나 위치까지 정확하게 그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은 UFO는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네. 목격했다는 사람 걸 분석해 본 적은 있어요. 분석? 연대 천문대에 근무할 때 방송국 같은 데서 분석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거절하는데 한 번은 경기도 일산에 사는 초등학생이 방송에 제보를 한 거래요. 그 휴대폰 사진인데 그거를 이제 딱 보니까 조작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 거냐 보니까 자기 방에 창문에다가 파리 스티커를 붙이고 핸드폰을 흔들어서 찍었어요. 와,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거는 그거를 친구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 너 대단하다 이러니까 등 떠밀려서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창문에 붙였으니까 유리 뒷면에 반사가 되잖아요. 그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석이고 말고 할 거 없어서. 우리나라 유명했던 그 가평 UFO 사건은 정체가 밝혀졌어요? 찍으신 분 저 찾아오셔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제일 유명하잖아요. 노부부 네. 뒤에 이렇게 네. 지나가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뭐 구름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탈 때 이게 팍 튀기는 것들이 앞에 나서 이랬는데 그분은 엄청 그거 진짜로 믿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던 UFO 사진들 중에 조작이 아닌 걸로 판명된 사진이 있어요. 진짜 이건 제가 봐도 UFO 같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게 1971년에 코스타리카 상공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뭐예요 그게? 한번 봐보세요. 71년? 네, 1971년에
코스타리카 상공에서 무슨 누가 찍은 거예요, 이건? 지질 탐사하던 기구 같은 걸로 촬영했거든요. 뭐가 접시처럼 생겼는데요? 정지된 물체였어요? 아, 이게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 찍혔다라고 당시엔 보고가 됐는데 처음에는 저거 사진이 조작됐다라고 의심을 받다가 일단 사진은 조작이 아닌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그 정체는 저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부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구에서 떨어져 나가서 하필이면 저렇게 절묘하게 찍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셉션에 나온 팽이 아니에요? 팽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이게 UFO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린이날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면 하트 모양의 알루미늄 풍선을 갖고 있다가 놀다가 이제 6시에 문 닫고 어린이 공원에서 나오잖아요. 애를 일제히 놓쳐요. 일제히 놓치는 건 버리는 일제히 거 놓치면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얘가 묶음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로 보였다가 2개로 보였다 반 사이에서 현대비행 한다고. 현대비행을 하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풍선 뭐 10만 개 이렇게 사가지고 띄우고 실제로 편대비행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제보하는지 보자 해서 제안서를 냈는데 못했어요. 돈을 연구를 못하서 못했어요. 아, 근데 우리가 UFO를 왜 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전 평소에 사람들이 하늘을 잘 안 봐서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가 97년도에 미국 LA 쪽에서 지진이 났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게 새벽에 지진이 났거든요. 새벽 4시쯤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건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911이랑 FBI 이런 곳으로 UFO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은하수였어요. 은하수를 왜 UFO라고? LA 도심이 워낙에 밝아서 그 사람들이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은하수를 어떻게 UFO로 했? 그러니까 하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뭔가 떠 이렇게 있으니까 이상한 빛이 떠 있으니까. 거기서 공포를 느끼고 LA 시민들이 UFO라고 신고한 거예요. 아우, 이건 좀 속상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늘을 안 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1946년에도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되게 재밌는 사고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유령 로켓이라고 부르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로켓이 자꾸 날아간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이건 안보 위기다. 한창 냉전이었으니까 저 소련에서 비밀리에 무기 실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조사를 엄청 했어요. 지금은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그날 유성우가 떨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처음 보니까 이게 UFO라고 생각하고 겁을 냈던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미스테리한 걸 많이 하잖아요. 한참 전에 거기에서 UFO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UFO 신고에 가장 많은 신고 들어온 게 금성이었어요. 아, 맞아. 금성. 그러니까 금성만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제 하늘을 보는 사람한테 너무 익숙한 거지만 새벽에 반짝반짝. 새벽이나 초저녁에 엄청 화나고 엄청 막 화나니까 사람들이 금성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정말 이상한 현상으로 맞아요. 보였던 거죠. 하늘을 좀 자주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우리 서울 혹은 뭐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여기서 제일 잘 보이고 제일 좀 흥미롭게 볼 만한 별은 뭐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겨울 추울 때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오리온 제일 잘 보일 때죠, 요즘에. 그래서 네모나게 생기고 네모난 거 안에 점 3개. 3개.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베텔기우스라는 애가 있어요. 베텔기우스? 빨간 색깔 나는 적색 거성인데요. 걔가 이제 별의 일생을 마치고 지금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봐야 되나? 그게 터지기 직전이라서 지금 당장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천문학적으로는 괜찮고 한 10만 년 네. 후에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쩜 벌써 터졌을 수도 있어요? 터졌을 수도 있죠. 오는 데까지 걸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많이 멀어요. 그 한 친구는? 6,700광년 떨어져 얼마 안 있어요. 멀어요. 네. 사실 뭐 전 종교는 없지만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텔기우스 터져라. 엄청 베텔기우스 재밌을 터져라. 그 정도 엄청 가깝잖아요. 엄청 가까웠죠. 그럼 그게 터지면 엄청나게 밝게 엄청나게 밝게 보일 뿐더러 아마 초신성 폭발이거든요. 그러면 지구상에도 그 입자 같은 거 날라와서 100만 년 후 이럴 때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 은하 안에서 가장 가까운 과거에 초신성이 터졌던 게 제가 기억하기로 1604년인가? 케플러가 목격했던 초신성이 있어요. 그 이후로 우리 은하 안에서 충분히 육안 관측이 가능한 가까운 초신성이 터진 적이 없어서 400년 지났으면 이제 터질 때가 이제 됐다. 쿨타임 좀 지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코페르니쿠스 원리로 또 추정해 보면 대략적으로 그 정도. 그리고 이제 터질 때가 됐어. 베텔기우스는 이제 물리적으로 얘는 이미 터진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지금 터지나 뭐 10만 년 후에 터지나 요 사이에 터질 거라서 운명 아니, 근데 자체가 그게 터지면 그냥 육안으로 봐도 와 뭐 이 정도예요? 아니면 정말 약간 반짝하다 마는 거예요? 천억 배가 밝아져요. 대낮에도 보이는 거죠. 네, 맞아요. 하늘에서 최대 반달 정도는 보일 거예요. 우와. 밝기가. 반달 정도 크기로? 밝기가 반달 정도는 되는 거죠. 자기가 천억 배가 밝아지니까 그게 2주에서 한 달 동안 지속돼요. 우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벤트네. 그러니까 진짜. 빨리 터져야죠. 터지기 전에 전조 증상 없어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아, 약간 불안하고 얘가 맥동하고 밝기가 있어요. 변하고. 네, 맥동하고 그 있어요.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갈 때 그 겨울에 한번 소동이 있었어요. 그때 터질 거라고 우리가 네, 생각했어요.
베텔기우스가 눈으로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어두워졌거든요. 아, 어두워진 다음에 터져요? 예, 어두워졌다 별이 밝아졌다가 붕괴하다가 뭐. 빵 터지기 때문에 이제 때가 때가 됐다. 됐다. 라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매일매일. 큰 별이에요, 그 친구는? 엄청 크죠. 엄청 큰 별이에요.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아, 그래요? 근데 이름이 베텔기우스예요? 네. 네, 베텔기우스. 베텔기우스. 여러분의 뜻이 같이 모아지면 어쩌면 베텔기우스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손잡고 원교육을 터뜨리는 손에 손잡고 터지기를 바라면서. 아, 그럼 이제 그 친구는 터지고 나서는 블랙홀 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그렇진 않죠. 걔는 아마 터지면 그냥 중성자별 정도 남기고 사라질 것 같아요. 애초에 터진다는 거는 블랙홀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폭발조차 못해야 블랙홀. 베텔기우스 터져도 라이고에서 그걸 디텍할 수 있어요? 중력파로? 그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항성 단위에서는 안 되고 뭐 진짜 태양 질량의 뭐 몇십 배 되는 중성자별끼리 부딪히는 그 정도는 돼요. 대신에 남극이랑 지중해 바다에 있는 중성미자 검출기들 아주 대박 시끌시끌하겠죠. 나겠다. 그거 터지면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좋아할 거예요. 아, 엄청 기다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아, 저는 그래서 칼럼도 몇 번 썼어요. 그거 중심으로 터져라. 자, 이번 영상이나 잘 터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 마무리가 아주 멋있었어요. 박사님이 오셔서 잘 터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오늘 천문학자 두 분 계시니까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너무 재밌습니다. 네, 하루 종일해도 뭐 지겹지 않을 것 같아요. 꽤 길게 아마 저희가 좀 다룬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도 뭐 잘 부탁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과학자 네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머그컵은 보다 머그컵입니다. 고맙습니다.